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바대로 총각 성형외과 선생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동호 원장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비성형외과 원장 신동호입니다. 네, 인연을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성형에 대한 상담을 가끔 저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신동호 원장 소개하는 양력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제 직계 후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다 수료했습니다. 현재 나비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있는데 요 이력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요건가요? 요 이력 때문에 그 유명한 솔로지옥 2에 출연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글로벌 이게 그 육체미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모, 육체미도 보고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매너나 자신감 이제 이런 거를 좀 평가하는 이제 남자 미스 코리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좀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뭐 미스터 코리아 이런 데랑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근육은 좀 덜 보는 거죠? 거기보다는 조금 좀 대중적인 조금 이제 보디빌딩은 좀 과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는 모델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고 건강하지만 뭐 보디빌딩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몸매를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왜 나가게 됐나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 전문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트를 하면서 제가 원래 그 전에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좀 자기 관리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레지던트 4년 하는 동안에 몸이 몸같지 않게 됐겠죠? 좀 많이 망가지고 특히 이제 전문의 시험 하면서 뭐 그냥 먹기만 하고 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뭐 뱃살도 생기고 제가 사실 뭐 그래도 나름 복근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스마스를 근데 이제 많이 좀 망가지다 보니까 조금 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좀 종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시험을 앞두면 항상 뭔가 효율이 올라가고 좀 시험을 열심히 봐야 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대회에 좀 참가 신청을 하고 좀 이런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좀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몇 등 했어요? 여기 한국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3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복근이 아직 좀 남아 있나요? 여기 잘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나요? 사실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복근 만들어 놓고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탄수화물 하나도 못 먹고. 근데 이게 제가 운동을 한 2년 정도는 정말 굉장히 꾸준히 했었고 뭐 일주일에 뭐 5번 이상 뭐 안 가면은 뭐 불안할 정도로 그리고 식사도 거의 뭐 맵기, 닭가슴살, 고구마, 뭐 현미 이렇게 되게 건강하게 먹었었는데요. 맛은 하나도 없고 소금기도 없어야 된다 그러던데.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짱 이렇게 박아주셔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식단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2년 정도는 사실 그렇게 한번 이게 익숙해지니까 루틴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솔로 지옥에도 나가게 됐나요? 이제 그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사람 젊은 사람 다 봤던데요, 보니까? 네, 이제 그 무인도에서 좀 바다가 있고 그런 환경에서 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런 이미지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의사인데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하니까 그런 게 좀 특별하게 좀 봐주셔가지고. 이게 전문의 시험 다 끝나고 한 거죠? 네, 다 끝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냥 공개 좀 하죠. 몇 살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33세, 만 33세입니다. 그러면 병력은 어떻게 되나요? 병역은 공중보건이 이제 다녀왔죠. 그러면 도대체가 그게 가능한가요? 33살에 전문의 따면 군대 갔다 오면 전문의 따면 딱 맞는데. 즉 다녀오기 전에 이제 따고 이제 갔다가 왔죠. 그랬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 신동호 원장하고 그 알게 된 계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랑 잘 아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신동호 원장의 아버지죠. 신예식 원장이라고 성형외과인데 제가 이제 원래 친하게 지내던 분입니다. 예, 제가 한 3년인가 전보다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을 갔어요. 우리 신예식 원장의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결혼식을 갔는데 이 친구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아들인지. 여러분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식장에서 보면서 언젠가 때 방송에 한번 꼭 초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는지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들의 삶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 지옥의 그 시즌 2의 뒷 얘기도 좀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왜 33살에 뭐 조건은 다 갖춘 친구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솔로 지옥에서도 그때 묘한 그 러브라인이 형성됐던 친구가 있었죠. 뭐 결과를 말하면 대체가 차였는데 예, 뭐 차였는지 찼는지 예. 뭐 내용은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누면서 신세대 제 자녀 세대 거라고 동갑내기죠. 제 막내 아들하고도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요즘 결혼관, 저출생의 문제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세대 간의 대화 시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 신동호 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 33세 아직 미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제 자녀들이 의대 가는 거를 말렸거든요. 본인이 의과대학 갈 때 우리 신혜식 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무던하시고 그렇죠. 좀 무관심한 성격이 있으셔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별로 터치가 없으셨고 사실 뭐 어머님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원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 한번 봤었어요. 예, 네. 제가 이대에 계실 때 제가 병원에 네. 좀 다녔었습니다. 네. 여드름 네. 치료도 좀 받고 좀 했었는데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저한테 의대 왜 갔냐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자식들을 의대를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내 생각이거든요. 본인은 왜 의대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진로를 좀 결정하지 보통 그때 않습니까? 하죠. 네. 사실 뭐 의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공부도 길고 뭐 전문의 과정까지 하면은 그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진로에 대해서 따로 또 고민을 하거나 좀 방향을 튼다던가 그런 게 쉽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매몰 비용이 크죠. 예. 빠져나오기가.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생각은 뭐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뭐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좀 남들한테 뭘 좀 도와주고 뭘 해주면서 존경도 좀 받고 그리고 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연대 의대 가려 그러면 공부는 이과에서 최상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그 도전적인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런 정도면 공학을 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이제 남자들의 삶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도전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좀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뭔가 좀 이런 한국 교육 현실의 어떤 분위기랄까? 네. 저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보고 옆 학교에 뭐 1, 2등 뭐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다 의대 가죠? 사실 공대 가는 친구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뭔가 그런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지식이 있거나 어떤 뭐지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는 좀 환경이었으면은 좀 다른 진로도 좀 생각을 해봤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의대 가는 게 제일 정답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공대 갔다가 서울공대를 갔는데 친구들이 의대를 못 갔다는 얘기가 들어서 기분 나빠갖고 다시 재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제 자녀들한테는 꼭 공학을 하라고 이제 강요했던 부모이기도 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의사는 도전적인 면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본인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이 얘기가 맞거든요. 공부를 좀 잘했는데 공과대학을 간다 그러면 아니야, 제 공부 정말 잘 못해, 에이스로 잘 못하니까 공대로 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 정말 열심히 공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재수해서 저희 대학을 서울대 의대를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바이오 벤처를 하죠. 결국은 의사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학의 삶으로 다시 가기는 가는데,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의대에 대한 묘한, 저희 시대 때는 없었던 묘한 사회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러면 성형외과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의를? 예, 레지던트 먼저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로 이제 병역을 했었습니다. 전문의 선택할 때는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나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듣고 집에서도 수술 동영상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과를 보통 선택하는 게 네. 인턴 과정 1년을 마치고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다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좀 큰 기준이 수술방이랑 나랑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외과 갈 거냐 내과 갈 거냐. 예, 좀 그랬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수술방에서 좀 수술하고 이런 게 좀 더 재밌었고 어떤 좀 즉각적인 좀 변화를 만드는 게 좀 저랑 좀 맞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술이랑 성형외과랑 좀 다른 점이 좀 다른 수술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데 성형은 그래 좀 미적인 거가 좀 들어가서 예술적인 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전망도 굉장히 괜찮아 보였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또 후배님 모셔놓고 이런 이렇게 쿡 찌르는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도 피부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그러면 흔히 말하는 피한성,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의사로서의 보람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각각의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성형외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남아서 흔히 말하는 보건수술이라 그러죠.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때 배웠던 손가락 접합술이라든지 정말 안면기형을 치료하는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남을 생각은 안 했나요? 사실 그건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저는 미용 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개원가에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업한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 이제 돈을 밝힌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뉘앙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거나 본인의 가족이 가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질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시선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도 이제 워낙 이제 개원가에 많이 오래 계셨고 하니까 네. 제가 요즘은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뭔가 경제적으로나 뭔가 전망이 좋거나 제가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나온 전문의를 따고 몇 년 안 된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잘 버는 성형외과 의사의 길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모양인데, 그래도 남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게 있죠. 다른 과 의사보다는 돈을 잘 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과도 잘 하시는 많이 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개업이라는 건 각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차이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뭐 방송을 할 때, 유튜브를 할 때 어떤 그 의료의 공공성이라든지 의료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너는 피부과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면서 그런 얘기하면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제 개인의 이해 문제를 떠나서 국가 전체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의료 대란이 벌어졌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2,000명 정원을 강행할 예정이고, 뭐 법제가 다 됐으니까 강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배님도, 이제 우리 신 원장님한테도 후배가 됐죠. 그 후배 전공의들이라든지 학생들, 의과대학 학생들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학교나 병원에 복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 느낌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그 제일 가까운 세대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가까운 후배들이 뭐 실제로 고민하고 있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제 이제 동기들도 막 이제 젊은 교수들이 돼서 뭐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많이 안타깝죠. 지금의 상황이. 뭔가 의사들은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좀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금 레지던트 입장이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피부과과 성형외과는 아마 복귀할 거다. 본인이 지금 만약에 레지던트 3년 차다. 아니면 4년 차다. 성형외과 그대로 어떡하지? 갈등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이런 피어 프레셔가 있잖아요. 같은 의사들 동료에서 좀 눈치가 보일 텐데,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눈치가 보여서 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은 평생 다른 과 선생님들은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동기회 때 빼고 나면.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아무리 이제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뭐 안과 어떤 보험 진료, 안과는 제가 좀 뺄게요. 보험 진료와 좀 거리가 먼다고 해도 저는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평소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 전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죠.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럼 일단 탁과, 제가 이게 피수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죠, 내외산소. 그런 과 전문의들도 충분한데, 그럼 그 전문의들이 일할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업하죠, 뭐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디 뉴스나 이제 통계에서 봤는데, 미용 쪽에 종사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이 아닌 의사들만 3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따고 나와서 피부과하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 전문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할 자리가 없고 일할 자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의대 증원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쪽에 할까? 필수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뭐 필수 진료, 뭔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얘기죠. 더 많은 미용 의사들이, 비전문의 미용 의사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거는 저희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의사를 2,000명을 늘리면 비전문의로 피부과 성형외과 하는 사람이 2,000명이 늘어나지 필수 의료기과에 종사할 의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다. 그게 실상을 모르는 행정에서 탁상 행정하는 분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경복지부 장관은 아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2,000명 늘리면 뭐 갈 데 없으면 하겠지, 이런 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현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정말
환자들만 가운데께서 피해를 볼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의사들은 파업하면 안 되고 의사들은 다 복직해서 일해야 되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파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업에 동조한 적도 없고 문 닫아라 그럴 때도 내가 뭘 환자는 내가 다 보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사의 파업을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공이나 지금 학생들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정말 뭐 조금 웬만한 중소 이상의 도시 같으면 가까이 전문의를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의료 시스템인 붕괴가 될 거다. 굉장히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 정부의 정책이 무리한 거고 틀렸고 정말 스투피드한 폴리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픈 사람,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신동 원장께서는 이제 이런 무거운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셨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 아무리 많이 뽑아도 지금 이제 소아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소아과를 하지 않고 피부과를 하고 성형외과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좀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직 젊은 사람이고 곧 지금 접점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마 맞습니다. 펠로우하거나 전임 강사 한 분이 학교에 있을 거고, 예, 네, 그다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면 지금 어쩌면 레지던트 4년 차나 펠로우를 할 거예요, 그죠? 군대부터 먼저 갔다 온 레지던트라면. 다 끝났. 끝날 때. 저 교수, 뭐 조교수 친구들 뭐.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자해지. 그러니까 이런 난맥상을 초래한 사람이 결정을 취소하면 됩니다. 조경 장관께서 본인이 2,000명 정원을 얘기한다고 했으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얘기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겁니다. 그 정책은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조경 장관은 깔끔하게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무거운 얘기를 해서 우리 신동 원장은 좀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동 원장의 신상을 조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하고 아까 글로벌 인재상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참.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좀 상을 받아서 그걸 좀 뭐 국위 선양을 좀 했다고 좀 인정을 해주셔서. 영어는 언제 배웠어요? 영어 제가 어렸을 때 뭐 잠깐 미국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거 잠깐 초등학교 때 잠깐 갔다 온 거고. 예, 그냥 워낙 좀 외국인 친구들 좀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간간히 그냥 좀 잘 유지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성형외과 학교 때 보니까 외국에 그 국제 세미나 할 때 사회를 보고 있어가지고 언제 공부를 했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누가 준 거예요? 언론사에서 준 건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뭐 협회 뭐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솔로 지역을 갔을 때 그때 한번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그게 녹화를 몇 번이나 했나요? 저는 그 중에 한 2개 본 것 같은데. 그 방송 자체는 정확한 그 일정은 좀 대회비 부분이 있어서요. 뭐 어떤 촬영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회비가 있어서. 근데 하여튼 다 같이 이제 무인도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그렇게 좀 며칠 좀 지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아예 뭐 이제 외부 세계랑 단절이 돼서 계속 이제 마이크 계속 차고 화장실까지 타고 이렇게 뭐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카메라 계속 리얼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무래도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카메라를 맞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뭐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몇 년 사이인데. 3년 됐나요? 23. 그렇죠. 2년 3년 됐나? 예, 2년 3년 됐습니다. 촬영한 지. 그때 분장했나요? 분장은 따로 없고요.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나? 예,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네. 넷플릭스니까 워낙 이 시즌 1이 너무 잘 돼서 네. 저는 이제 제작비도 좀 투자를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개인이 다 그냥 옷 장비 같은 거 다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알아서 좀 머리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좀 저기 그 코디네이터가 따라오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근데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알아서 좀 해야 되니까 본인이 좀 준비해라. 그래서 사실 저도 저 때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재밌었던 게 남자들 사실 원장님 메이크업 따로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저기 가면 방송국 가면 이제 찍어 발라주는 거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저 때는 이제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좀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남성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여자들은 좀 다 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메이크업 하는 게 좀 다 비슷하거든요. 여성들은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제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해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톤을 맑게 하고 만들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하고 그다음에 쉐딩이라 그래서 좀 어둡게 제가 가리고 싶은 부분은 가리는데 지금 용어가 지금 전문 용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직접 제가 아티스트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뭐 제가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 코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 분들 좀 다 비슷할 거예요. 보통 이제 동양인이 좀 코가 좀 복코라고 하죠. 좀 코가 좀 넓고 콧볼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콧대는 좀 낮고 코끝도 좀 낮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코끝이 좀 높아 보이고 얇고 이렇게 얇아 보이고 콧볼은 좀 좁아 보이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화장할 때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코끝이랑 콧대는 다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콧볼은 쉐딩으로 가려서 줄이고 쉐딩이 이제 어둡게 만드는 건데요. 이제 코끝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성형하는 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하고 또 카메라 앞에도 서서 제 모습도 보고 피드백도 제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진 좀 줘봐봐요. 제가 좀 그런 좀 얼굴에 대한 이해가 또 있고 좀 하면서도 이거 좀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외려 성형할 때 저기 어떤 그 저기 감각이라는 게 그런 게 좀 훨씬 나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카메라를 계속 받다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또 메이크업도 해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내 얼굴 단점이라든지 뭐가 나아져야 되는지 뭐 나아지고 단점이 어디 있는 거고 다 그냥 훌륭하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어떤 보는 눈이 좀 더 생기고 뭔가 기준이 좀 더 올라가고 뭐 왜 이렇게 방송국에 많이 가시고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자기 화면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자기 얼굴을 계속 보니까 저는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보이는지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저도 방송법 33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먹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내 방송 내가 보면서 피드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면 정보 프로를 나가서 그런가 봐. 근데 저기는 이제 예쁘고 잘생기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저기 앞에 있는 여성의 보는 눈빛이 이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극하게 바라보는 눈빛인데 상황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의 세팅이 룰이라는 게 이제 무인도에서 서로 뭐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처음 저기 갔을 때 전혀 몰라요?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좀 마음에 맞는 이성들이 생겨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청국도라 그래서 호텔에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이제 처음 저 여성분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인도에서? 아니죠. 이제 상황이 좀 호텔이죠. 무인도 밖에 호텔이에요? 예. 헬기를 타고 그렇게 헬기까지 같이, 타고? 네. 그 무인도가 어딘지는 얘기해도 돼요? 인천에 어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들어갈 땐 배 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배 타고 들어가죠. 여기 호텔에 나올 때는 이제 그 러브라인이 형성된 사람만 헬기를 찝어다가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으면은 네. 천국도로 많이 가게 되고 네. 인기가 없으면은 계속 이제 섬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게 네. 섬이 몇 명이에요, 저게? 여자 6명, 남자 6명. 숫자는 똑같이 맞춰주고. 예, 맞습니다. 한 명 뭐 잘라내고 그런 건 아니구나. 예. 예. 그러면 6명이 가서 러브라인을 타면 이게 예를 들어 되게 인기가 있었어. 그럼 여자 6분이랑 다 데이트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되지는 않고 뭐 한 네. 인기가 정말 많은 뭐 했을 때는 서로 다른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과 또 사람이 이렇게 6명을 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뭐 그러면 몇 명 했어요, 그때 데이트를? 저는 2번. 2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한 번도 못 나간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여성이나 남성 중에? 여성분 한 분, 못 나가셨던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아니, 그럴 때 되면 미안해서 내가 대시라도 한 번 가서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근데 이게 저기 안에서 좀 포지션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여유 있는 포지션이 아니어서 그러면 저도 이제 남자분,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네. 그럼 남자분 중에 2번 말고 3번 나간 남자가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근데 방송 또 많이 나오는 덱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 못 들어봤는데. 네. 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되게 많이 3번인가 4번 그럼 그 친구는 나갔던 여유가 걸로 있잖아요. 2번 좀 나갔으면 3번째는 자기가 한 번도 못 나가는 여성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런 배려는 없나요? 근데 이게 막바지에 다르게 되면 막바지에 이제 서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전에 좀 최선을 다해서 이상하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 둘, 하기가 셋, 넷, 쉽죠. 다섯. 아, 5명이네? 한 명 어디 갔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둬서 네. 한 명씩 더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왼쪽에서 2번째인가요? 오른쪽에서 2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12명인데 이제 한 명씩 투입이 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저 여성분 중에 한 번도 못 나간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작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쿡쿡 쑤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인위적 연출이 전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작진들은 그런 거를 또 그려내면 또 아이 참 그 여성은 좀 뭐라 슬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누구를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야 역시 저런 예, 그 리얼 프로그램들 보면 냉정하구나. 예, 정말 이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사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며칠 보지도 않았는데 뭘 저기서 뭐 저렇게 뭐 난리냐 뭐 아니요, 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예. 이렇게 남자 쪽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게 우리 때는 있거든요. 저거 여성이 한 분이 못 받았다니까 왠지 그냥 가슴이 짠하네. 근데 저렇게 또 무인도에 가게 되면 네. 외부랑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 갖고 가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온전히 저기에만 집중이 몰입을 됩니다. 그래서 하는구나. 몰입이 돼서 그냥 내가 그 하루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선택을 받을까? 왜냐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이제 희비가 이렇게 갈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지. 아예 못 가면 그냥 저기서 계속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 비참하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뭐 며칠밖에 안 시원하지? 갔는데 뭐 이렇게 오바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몰입이 되는 상황을 그렇게 환경이라고, 만들겠죠. 그래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의 여성과 꽤 러브라인이 잘 통했다 그러던데 그분하고 지금은 연락 안 해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뭐 가끔. 지내고 뭐 가끔 보고 뭐 네. 병원 한번 놀러 오고 네.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서 매칭이 잘 돼서 맺어진 분은 있나요? 저것도 동창이잖아요. 저 동기 동창처럼 이렇게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맺어진 커플은 없어요? 그건 이제 결혼한다 뭐 이렇게 청첩장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 연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에 꼴이난 사람은 없다. 예, 공식적으로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남선녀인데 저런 진한 그 어떤 그 갇힌 상황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을 텐데 결혼한 커플은 없네. 자, 이제 그래서 결혼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사귄 여성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네. 그 제가 또 느낀 게 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몸짱 이렇게도 박아주셨는데 네. 또 그 아래 아직도 결혼 안 했다. 네. 아니, 제가 이거 말 잘라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신혜일 씨구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들 성적 취향이 독특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물어봤었어요. 방송을 보면은 네. 예, 뭐 아닌 취향은 거고. 좀 확실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게 이제 방송 썸네일에 그렇게 박힐 정도면 네. 나도 이제 장가를 가야겠구나. 그럴 나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야 장가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신혜식 원장은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원장님께서 좀 얼마 전에 또 결혼식에 오셨지만 네. 저희 집에 이제 방패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갔잖아요. 연년생 여동생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좀 쏠렸다가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압박이 좀 네,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치워야 된다. 뭐 소개 얘기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본인이 결혼관, 이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 내가 왜 느끼냐면 저도 이제 외래 환자를 보다가 보면 30년 이상 외래를 봤는데 여성들에게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결혼을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을 뭐 일주일 주는 약이고 또 간단한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경우는 처방한다면 그런 걸 일일이 안 물어봐도 되지만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든 무좀을 치료하든 되게 쓰는 약들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30 즈음이 되면 결혼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35까지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도 거의 99%가 맞아. 근데 보면 뭐 환자분들 보면 다 뭐 나름 매력적인 여성들인데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환자들 데리고 왜 결혼을 해서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후배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때는 결혼에 정년기가 있었어요. 남자도 20하고 넘기면 안 된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좀 일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와이프랑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으니까 여자들이 30 전에 애를 둘을 낳아야 되니까 27명 결혼해야 28, 30 애를 둘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때 결혼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결혼을 일찍 했죠. 예, 학생 때 하시고 학생 때 만나서 학생 때 하시고 그다음에 거의 졸업하자마자 저를 좀 낳으셔서 그쵸. 이미 지금 제 나이 때 초등학생이었었거든요. 예.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야 됐었죠. 저도 이제 자라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이제 30대 중반쯤 이제 됐을 때는 저도 아이가 당연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도 안 돼, 애가 있을까? 근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계속 이게 미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결혼을 안 해도 좀 별 문제가 없죠. 괜찮은 좀 분위기가 좀 되고 친구 중에 남자친구 예. 빼고 그러니까 대학 동기 중에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못 세보겠는데 성형외과 동기들 뭐 기준으로 하면 사실 제 동기 4명이 있는데 총 4명이 다 결혼했습니다. 한 사람이 많죠 아직 이 나이 되면. 다 형님들이셔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고 대학 동기 대충 보면 예. 반반은 되나요? 반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예. 이 나이에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예. 멀쩡하게 장가를 안 가고 있으면 제가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질이 지나갔거나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요즘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결혼하고 그 세대는 다 우리는 30 즈음에는 뭐 다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늦어지면 좀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요즘엔 어때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들이.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결혼 안 하는 뭐야? 예. 놓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게 너무 고령화가 되면 사회가 네.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그렇지, 국민연금을 그렇지, 내고 그렇지. 맞아요. 응. 내 의료보험은 어떻게 누가 내냐 이게 이제 정말 당면한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그냥 뭐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도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뭐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그럼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오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 드는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돈이나 노력이나 예를 들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럼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들죠.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식도 뭐 잘해야 되고 비용도 들죠. 뭐 이제 스드메 뭐 스튜디오 뭐 드레스 뭐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신혼집도 웬만하면 좋은 데 구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기준들이나 뭐 이런 게 좀 너무 높아져서 좀 젊은 층들이 저는 좀 부담을 가지고 좀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이 이제 그때는 호텔 결혼식이 우리는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그때 결혼식이 제일 잘하는 집이 내 친구 중에 장가 잘 간 친구들 부잣집에 장가 가면 어디서 결혼식을 했냐 그러면 저기서 했어요. 코엑스에 넓은 홀이 있어요. 회의실 같은. 그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원형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결혼식 하는 그 결혼식이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호텔 결혼식이 허용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참 좋은 세상이 됐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고 저는 뭐 예식장 결혼식 했죠. 제가 했던 결혼식장이 마산에 있는 그 마산역 앞에 있어요. 행복 예식장이라고. 그런 데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뭐 어때 뭐 내 형편이 코엑스에서 못 하는 거 내 형편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뭔가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당연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 세대보다 저희가 당연히 부유하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렇죠. 뭐 의료라든지 뭐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저는 그런 복지 시스템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람의 기준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높아진 거 쉽게 얘기를 해서 그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그 결혼을 못할 이유가 있나. 이제 제가 그 비용은 알아요. 나도 딸을 결혼을 시켜봤으니까 결혼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대충은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을 못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드는 이제 기회 비용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여성들의 이제 특히 뭐 남자들이 하지 어찌됐든 뭐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성들이 그 직장 문제가 큰 문제인가 봐요. 뭐 직장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거에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의 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자녀 낳고 가정 이루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어떤 여성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노력들 그리고 이왕 키우는 거면 잘 키우고 싶은데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군에서 가르치고 저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잘 못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평균적인 이 나이 또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럴까?
저건 아닌데라는 얘기를 나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하거든요. 뭐 사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이 의논 맞으면 잘 살면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랑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놓고 뭐 재밌게 그냥 오손도손 이러고 사는데 아들은 이쪽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되게 신기한 게 유독 이제 한국을 비교를 하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고 한국보다 뭐 잘 사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유가 그냥 한국인들이 좀 기준이 한국인이 똑똑하고 기준이 좀 높아서 저는 기대하는 기준이 높아서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호화롭게 만족스럽게 못하지만 노력만 하면 결혼해서 같이 의논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그러면 그 뒤는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도 네. 뭐 이제 영어 유치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저 땐 그런 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워낙 요즘 과열이 되고 하나이를 낳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고 뭘 해야 되고 뭐 장난감도 뭐 좋은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 빌리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한테 그 렌트가 또 있어요. 그 이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사지 않아도 저 손주들이 가끔 한 2달 왔다 갔다 하면 빌리거든요. 2달? 그럼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거 아니라도 그냥 쓰고 애들 뭐 금방금방 크는데 그게 뭐 꼭 좋은 유모차가 있어야 되고 꼭 좋은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가 우리 때는 그런 게 뭐 얻어도 쓰고 또 뭐 여기 가서 입던 옷도 받아서 입히고 하는 거를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거를 되게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금 이제 우리 신동 원장님 세대가 좀 부유한 세대죠. 대한민국의 네. 평균 치면. 그래서 그런가? 근데 또 저희보다 부유한 나라들은 또 출산율이 높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갖고 얘기하기 곤란한 게 제가 참 그런 거를 갖고 답답하다. 꼭 그거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연애 결혼했으니까 행복역 시장에서 결혼했지만 그때 뭐 저기 그 코엑스에서 결혼한 친구보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크게 의미가 있지만 지나서 또 본인이 노력해서 살아가면 그런 거는 극복 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게 사회 문제고 본인은 왜 지금까지 그러면 그래서 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결혼에 꼴인하지 못했나요? 제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렇긴 하겠지. 예. 비혼주의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그냥 최근까지만 해도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지. 뭐 상황이 안 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슬슬 결혼을 좀 급해지고 해야겠구나. 이게 너무 늦으면은 노총각 소리 듣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 그냥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준비를 더 하고 싶은데 일에 더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전엔 그냥 연애하다가 새롭게 연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뭐 완벽한 결혼은 없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 완벽한 짝이 없어요. 완벽한 짝도 그렇고 뭐 완벽한 뭐 조건이나 완벽한 상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돈 되게 많은 집 딸인데 좀 외모가 별로예요? 네. 반대로 외모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차가지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어느 쪽 선택할 거예요?
너무 이제 그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예. 본인이 예. 선택하는 것 기준으로.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 하나는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크게 뭐 징역을 살든지 벌이 내릴 거야. 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렵겠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요것도 외모도 정말 중요하고 네. 뭐 그러니까 내 스타일. 그렇지만 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좀 저는 오래 사는 거니까 내가 좋아야 된다. 예,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외모도 이제 그 뭐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모 당연히 이제 뭐 아름다운 분이랑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뭐 평생 갈까 이런 생각은 가나 봐요.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5년 10년 이제 살다 보면은 제가 뭐 연애했을 때만큼의 설렘을 느끼지 않지 않을 거면 물론 이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잘 알게 되고 가족같이 되는데 어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63살이거든요. 63세인데 오래 살았죠. 같이 산 시간도 긴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끼리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들었던 얘기라 그러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는 게 연애할 때 그때 좋았던 감정, 서로가 쌓았던 신뢰 기간 그걸 통장으로 치면 통장으로 적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애들도 이자도 좀 붙었겠지. 지금 실망하는 것을 까먹은 아직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 남자들이 능력 떨어지고 여자들이 꼴 보기 싫으면 요즘 황혼 이혼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한 얘기라 그러면서 야 너는 부부관계에서 쌓아놓은 그 예금 명록서에서 적자가 아직 안 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계산해본 적 없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시간 그게 아직도 나는 그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쌓아놔서 좋은 시절에 연애든 신혼 초든 그때 더하기를 많이 해놓으면 적금을 많이 부어놓으면 나이 들어서 시들해져서 그 원금 까먹어도 평생을 해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뭐 부잣집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맞겠죠. 예. 돈은 있고 외모는 별론데 튜닝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 같아요. 튜닝 안 되고 성격이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격은 그렇죠. 본인이 성형을 하니까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성형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 예. 성형을 해도 괜찮다? 저는 성형을 해서 아름다워진다면 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내가 성형을 하고 내가 잘 보니까 성형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러면 저 성형외과 의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라식 장기를 안경 그렇죠. 쓰고 환자들한테 라식하라 그러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성형을 해서 뭐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뭐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러면은 뭐 거부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형을 해서 뭐 아름다워진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예. 그러면 성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의느님의 손을 거쳐서 이뻐진 여성이라면 자녀를 놓으면 그게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유전자까지 바꿔주는 건 그리고 이제 아니니까. 저기 또 우리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제가 또 해주고. 이세도 책임지고 사후 관리까지 뭐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뭐 성형외과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또뭐 성형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이해폭은 되게 넓지만 제가 내 딸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 딸이 이제 코가 좀 낮아요. 성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그냥 너의 코 낮은 모습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라. 제가 원장님이랑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수염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거를 아버지도 털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딱 유전을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 원장님께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그것 한번 여쭤봤었어요. 제모를 좀 할까? 그때 원장님 에이 그냥 하지 마 뭐 그냥 괜찮은데 그렇게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반적인 뭐 피부과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 결국엔 저는 다 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좀 수염이 있고 이런 게 좀 남자다운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성형외과 의사로서 좀 이미지나 이런 게 저는 정말 이렇게 수염을 깎아도 이렇게 더 파랗게 이렇게 파랗게 남는 맞아요. 정도로 난 거기도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수염은 기를 일도 없더라고요. 수염을 제가 딱 한 번 기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길러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멋 없게 길렀었는데요. 이게 레지던트 1년차 때 수염을 좀 많이 기르고 수염 자를 시간도 없는 느낌을 주면은 선배들한테 좀 덜 혼나더라고요. 덜 괴롭힘을 당하죠. 얘가 좀 많이 피곤하고 많이 시간이 없구나. 좀 더 조심은 예. 도망갈 것 같고. 그때 딱 한 번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만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그랬구나.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지금 60 먹은 피부과 의사와 30대 성형외과 의사가 미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나라하게 달라요. 저는 이런 적나라함이 다른 것이 공론화되고 이익이 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 보고 와이프가 지금도 이제 맨날 불만하는 게 뭐냐면 그 좀 이렇게 뾰족하게 좀 세워서 정말 돈 많은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아니 나는 코가 낮아도 괜찮다는 보통 사람도 괜찮아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집사람은 그걸 갖고 지금도 나보고 뭐라고 그래서 지금 사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해서 아이 그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성형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봐요. 환자로 와도 성형을 많이 하신 분을 보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환자를 보통 직접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 일단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은 다 까다로우시죠. 맞죠. 아무래도 이제 미에 관심이 많으시고 좀 해보신 분들 많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모든 환자분들 중에 과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들이 성형외과 환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조금만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컴플레인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일상이 돼서 그냥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냥 내가 대신에 이제 내 눈을 더 키워서 내가 더 기준을 높여서 환자보다도 더 예민하게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그게 속상하면 성형외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으면 까다로워 보이는 거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툭툭 보이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연구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컴플레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이제 피하는 쪽이죠. 가급적이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일은 정말 이만큼 떨어져서 건들지 않으면 손대지 않으면 뭐 그대로는 되는데 레이저를 하든 뭐 약을 써서 나빠진다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 어지간 사람이 손이라는 건 뭐 100%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가 내 얘기고 여드름이 심하다. 그다음에 정말 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치료하죠. 잘못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 환자들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환자를 보죠. 이런 문제들도 또 지금 얘기하는 거 둘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서 병원을 고를 때 본인하고 맞는 분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내 주치의로 가야지 서로가 편하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달라 그러면 한 3군데 해줘요. ABC 다 가보시라고. 그리고 상담하고 잘 맞으면, 합이 맞으면 그분한테 몸을 맡기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한 30군데 보내주죠.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하러 오잖아요. 네. 상담을 하죠. 직접 하죠. 예, 직접 합니다. 네. 수술도 직접 하죠.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제가 예, 직접 합니다. 예, 다 직접 합니다. 공장형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아,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동료세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언론에 문제가 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많이 대형 병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환자를 다 케어를 하고 제가 어떤 수술 방향이나 치료 방향을 설명도 결정을 하고. 하고 뭐 수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뭐 제가 그냥 환자한테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는 시간만큼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자본의 뭐 힘이라든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어떤 환자를 위해서 좀 최선의 진료나 이런 거랑 조금 벗어난 것들이 있을 수밖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의료의 윤리성으로 따지면 그게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다라고 얘기해야 돼. 불법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범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하고 수술 여기다 맡기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명하다, 뭐 크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어찌됐든 본인이 상담하고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디자인하고 본인이 수술해서 본인이 퇴원시키는 병원이 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성형외과를 이용할 때 좀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동훈 원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30대 젊은 사람들의 결혼,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니 좀 뒤로 미루는 게 더 좋다? 아, 저 미룰 생각은 없는데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냥 지금 당장은 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환자 열심히 보고 병원을 결혼해도 좀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애 키울 때 그때도 열심히 병원 일 했거든. 왜 그게 양립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 이 얘기가 지금 우리 그 신동훈 원장 개인이 얘기하냐. 대부분 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원장님께서 결혼하셨던 세대와 지금 세대 간의 어떤 뭐가 다른 거예요? 성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때도 애 놓으면 집에 가서 기저귀 우리 때는 기저귀를 빨아야 됐어요. 종이 기저귀는 비싸서 못 쓰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남자들이 육아도 힘들어. 이제 분담을 많이 분담하고. 나눠서 하고 저도 네. 이제 결혼한 이제 친구들의 동기들 다 보면은 네. 이제 주말에 이제 항상 애 보고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원장님 세대 때는 그래도 이제 외부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좀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당직 썼고 그때 레지던트 때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당직 썼고 아니 물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네가 직장을 그만둬라 그래갖고 집에다 직장을 그만두게 했죠. 예.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만두면 안 그만두나 봐요 직장을.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세대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남자의 아니 우리 집안에서 역할이 사이도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말을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야 저 창업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 밤늦게 시간에도 막 일하는 거 뻔히 하는데 주말에 또 쟤들 데리고 어디 가서 또 뭐 놀이동산 가고 하는 거 보면 그때 저도 가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육아에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남자도 결혼을 그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에 지장이 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겠네요. 저도 뭐 육아를 이렇게 뭐 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기회가 되고 시간만 되면 애랑 같이 어울리려고 놀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맞다. 레지던트 1년 차 때는 옆에 와서 우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둘째는 내가 아들인데 그 친구랑은 어릴 때 같이 못 있었어요. 그냥 죽겠어요. 졸려갖고. 벽만 머리만 되게 어디 붙으면 자는데 와서 칭을 대고 울고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서 막 옆방 가라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옆방 가라 그러면 옆방 가라 그러면 쫓겨나겠다. 너 차례 땐 너가 해야지. 이런 서로 이제 분담하면서
같이 놓은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점점 미뤄지면 언제 제가 국수를 얻어먹을 수 있나요?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자, 육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여성을 골라야 되겠다. 전업주부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그 여성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업이면 좋긴 하겠으나 예.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실 결혼 정년기에 여성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직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없죠. 그렇지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좀 단정해서 하기가 내가 전업주부랑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저도 결혼할 때 와이프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좀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남자 입에서 이렇게 육아 부담 때문에 자기 경력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 시대군요. 그러니까 남성도 육아휴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봐요. 그때 의사는 육아휴직 없잖아. 없죠. 이제 개원이는 휴가도 없죠. 그렇지. 예. 야, 정말 어렵다. 자,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님 모시고 결혼에 대한 얘기, 본인의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멋진 그 추억인데, 방송 이런 솔로 지옥 같은 거 아직 솔로니까 예. 또 나오면 섭외용 또 할 거예요? 아니, 저는 한 번으로 좀 충분해서 예, 그냥 그럼 이런 이제 전문가 방송은 하실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좋죠. 제가 사실은 저도 평소에 좀 롤모델처럼 네. 생각했던 원장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감동이라고. 오늘은 왜 신동 원장님하고 성형외과 얘기를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원래 지금 유방주로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신동 원장이 하고 있는 그 의료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따로 한 상담 시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의 살아온 이력, 왜냐면 어쩌면 잘 나가는 MZ 세대의 전형적인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신동 원장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 삶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결혼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함께해서 고마웠고요. 다음 달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 원장님이 하고 있던 본인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하는 이 시간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하다 보니까 질문이 제가 답할 질문이 아니라 전부 우리 신동호 원장님 질문 내용이어갖고요. 잠깐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린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간성 보이는 외모보다 건강 때문에 운동이 필요해서 많이 느껴요. 50대 중반 여성인데 몸에 탈이 줄줄이 비엔나 같아요. 운동, 이런 50대 중반 여성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본인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산소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이랑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체중이라는 게, 네. 여러 성인병이나 뭐 이제 다른 질환들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체중을 좀 일단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으로 줄이고 이제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주로 이제 칼로리를 소모를 줄이고. 하고 체중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을 좀 높이는 목적이고, 이제 무산소 운동은 근력량을 좀 높여서 좀 기초 대사량을 유지를 하고. 순서는 그러니까 또- 일단 체중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네, 그렇게 한번 맞습니다. 시작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어깨 통증이 급성으로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봤는데 지금 저녁 혈당이 220이 나왔다고요. 오전 10시에 맞아 10시간이 지난 지금의 스테로이드 때문에 220. 이거 제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 이펙트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죠. 여기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해가지고 10시간도 이 혈당 220. 아마 이분은 평상시에 혈당 조절이 안 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 검사가 본인이 셀프로 한 거면 그 검사 수치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을 거다. 스테로이드를 근육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따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허리 디스크 스테로이드 맞고 당화혈색소가 7.4가 나왔다. 이게 유기 정상인가요? 6점 몇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네. 3, 4개월치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윤희님이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스테로이드 이펙트보다는 아마 다른 당뇨 수치를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분 다 내과 전문의사 한번 상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인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가식적일 것 같아서 좀 외모로 얘기를 하자면은, 키. 예, 일단 배우 신세경 씨가 제 신세경 씨? 이상형이십니다. 아, 옛날에 무슨 내가 드라마 본 게 있는데 하이킥 아닐까요? 하이킥 다음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 신세경 씨네. 예. 아, 어떤 이미지인가 알 것 같아요. 예. 인턴까지 하고 전문을 안 하는 친구도 있나요? 요즘 어때요? 뭐 있죠. 인턴만 있습니다. 하고 예. 자기 일을 하는 분도 있군요. 아들이 내성 발톱을 힘들어서 피부과를 갔는데 왜 여기 왔냐고요? 미용만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피부과 전문 의사들은 다 환자 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 아닌데 갔을 거예요. 네. 내성 발톱 피부과 갔는데 왜 여기 왔냐 그러면 안 되죠. 네. 잘생긴 분의 성형 여러분들 유방 주로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눈은 아버지가 주로 하죠. 예, 눈은 제가 많이 안 하고요. 코 성형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PT 하고 가셨나요? PT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한 거예요? 사진에 나오는 몸이? 제가 평소에도 열심히 했고,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피트니스에 정말 좀 진심이어가지고, 네. 되게 유명하신 제가 좀 선수분을 찾아갔습니다. 아하. 네. 이 피트니스계에서는 올림피아라는 대회가 있는데, 뭐 올림픽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한국 대표로 뭐 이제 가셔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오르시는 분한테 제가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해서 키가 크시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제자로 몇 달 하셨어요, 개인 PT를? 한 2달 정도 했었습니다. 기본이 그분한테. 되니까 2달만 해도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뭐 그 전에 뭐 중간중간 또 운동도 배우고 했는데 그 방송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때 관심이 많을 때라. 그 다음에 코 성형 했나요? 저런지. 콧날이 너무 어떻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감사한 칭찬으로 성형 안 했죠? 갖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코도 이래요. 옷을 새로 구매해서 가셨나요? 옷도 멋지세요. 거기 갈 때 옷을 준비해서 갔나요? 뭐 조금은 준비도 하고 뭐 새로 사기도 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 보면 저는 방송을 정말 날로 먹는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캐리어를 다 몇 개씩 가지고 옵니다. 아, 이게 제작진이 뭐라고 그때 피드백을 해줬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 전혀 피드백 개인 피드백이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가자 중에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해서 그런지 많은 뭐 편이었어요? 별로 저한테는 뭐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네. 다른 연예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은 게 있나요? 예, 이제는 뭐 한 번으로 좀 충분해서 아,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교양의 의료 쪽으로만. 예, 뭐 네. 프로그램은 제가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양 쪽으로만 네.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답해줘 가셔야겠다. 아간면 성형, 구순 구개열, 구강암, 특교정 수술은 성형외과 치과에서도 진행하는데 언어과가 절대적이다. 딱 잘라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의사마다 임상염이 다르니까요. 어느과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순 구개열 같은 건 다 우리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세브란스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선천 기형이나 네. 뭐 암, 뭐 재건 이런 수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병원마다 좀 과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간면 성형, 구순 구개열 다 이제 성형외과에서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근데 아간면 성형은 또 뭐 양악 수술 이런 거 구강외과에서도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고, 같이 하는구나. 네.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절제하는 거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했었고, 네. 그걸 또 재건하는 건 성형외과에서 했었고요. 네. 그럼 같이 들어가나요? 수술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제 구강암 수술을 해서 좀 절제 부위가 커서 재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먼저 암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성형외과에서 재건을 하러 들어가고 좀 그랬었습니다. 턱교정 수술이란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각턱인가요? 저 양악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양악 수술 말씀하시는. 성형외과에서 하죠. 저희 둘 다 했습니다. 아, 저희는 세브란스에서? 네, 성형외과도 구강외과도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보면 개인 병원에서 하다가 사고가 꽤 나더라고요. 과다 출혈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그렇고 이제 에어웨이가 네.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때요? 개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지 저런 그 큰 수술이라 그러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좀 입원실이 있고 당직을 서면서 그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병원에서 좀 수술하시는 마취과 게, 전문의가 상주해야 되고. 예, 안정적이지 않을까. 자,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나요? 딱 티가 나는 미를 선호하나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성형을 했는데 티가 안 나.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 티가 안 나면 성형을 왜 해? 그냥 살지? 한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티가 나. 저는 무조건 더 예쁜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조금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만족도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사실 또 그렇게 만족도 높지가 않으세요. 한줄 아는지 모르는데 그걸 예. 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좀 만족도가 높도록 이제 수술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코를 보고 자연산 코인데 코 높였냐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콧날이 높으니까. 그러면 성형할 때는 야, 너 수술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좀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이뻐졌다, 예, 뭐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소리는 들어야 성형한 보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네. 미피님은 지난번에도 준 것 같은데, 예, 중1인데 생활수급자 대상이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예. AI에 대처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의대 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뭐 AI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상학과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AI 시대엔 영상학과가 먼저 없어질 거다. 뭐 AI나 컴퓨터가 먼저 뭐 영상들을 다 판독할 수 읽고 있죠. 판독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상학과 의사로서 그런 걸 개발을 하고 그런 거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알기로도 그런 연구나 이런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비단 이제 임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기들이나 제가 아는 의사분들 중에서 의사를 안 하고
좀 의료 쪽이랑 관련된 플랫폼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의사가 된다 그래서 무슨 좀 다른 과를 간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사실 성공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그거는 분들도. 맞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미피님은 지난주에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안정적인 길에서는 뭐 생활수급 대상자 정도면 본인이 잘못됐을 때 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뭐 이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쌍꺼풀 수술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또 네. 수술 중에 이제 네. 출혈이 얼마나 된 여부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아주 큰 붓기는 뭐 1, 2주 정도면 이제 빠지는데 아니 수술하고 몇 달 지났는데 수술한 게 보여. 이렇게 소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런 뭐 잔붓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수술 자체가 라인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그렇게 수술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좀 변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몰법 말고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장해서 그냥 눈이 부기가 잘 안 보이는 정도까지는 평균 잡으면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붓기가 뭐 일주일 정도면 저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면 6개월 이상 가고 그러면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눈 같은 경우에 진짜 조금만 출혈이 생겨도 그 네. 붓기가 가는 정도가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뭐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 되면 깔끔하게 되면은 일주일. 예. 근데 이제 좀 출혈 있거나 이러면은 그 멍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눈이. 저도 이렇게 이쪽에다가 우리 눈꼬리 보톡스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혈관 피하는 거. 조금만 건드려도 출혈량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그런 시술을 할 때도 어떤 그런 게 하나가 생겨버리면은 시술을 못하는 네.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불을 밝게 해가지고 신핏줄이 가는 걸 다 찾아서 그 옆으로 피해서 주사를 놓느라고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은 어차피 절개를 하게 되면 혈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의 수술 결과에서 막 오랫동안 부기가 안 빠진 경우가 있었나요? 쌍꺼풀 수술은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 누구나 다 하는 수술이니까. 제가 눈을 많이는 안 해가지고 예. 네. 이제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상하게 좀 회복력이 좀 느리신 분이나 네. 이게 결국에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을 거고 뭐 조직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게 뭐 정맥이라든지 림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붓기가 다 빠질 건데 네. 그게 조금 더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좀 덜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참 의사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긴 하겠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대 딸아이가 자연 쌍꺼풀이 한쪽만 뚫어 한쪽은 풀어졌다. 한쪽만 쌍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은근히 많이 있고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서 라인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보고 네. 양쪽을 다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네. 하면 양쪽을 다 잡아주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뭐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을 뜨는 근육을 좀 더 아하. 짧게 단축해서 눈을 좀 더 잘 뜨게 해주는 게 필요하면은 뭐 양쪽을 또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피부가 뭐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네. 그냥 뭐 매몰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절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부분 절개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변수가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가능은 하다. 예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쌍꺼풀 수술했는데 푸는 것도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흉터가 한번 절개된 거는 힘들죠. 이미 흉터가 한번 생겨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반대로 그냥 자연 쌍꺼풀이 있는데 무쌍꺼풀로 만드는 법은 있나요? 이제 물어본 내용이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쌍꺼풀 잡혀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너무 깊게 잡혀 있으면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남자 쌍꺼풀 수술할 때 무쌍 쌍꺼풀 수술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무쌍이 아닙니다. 그 쌍꺼풀 라인이 얇게 얇게 들어가서 되는구나. 속쌍꺼풀처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눈만 조금 커 보이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자, 지금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고 집에 못 가고 붙들어 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게 처지기 시작해갖고 눈이 접혀요. 눈꼬리가 이렇게. 예. 여기에 접히면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고여갖고 이렇게 맨날 그 눈곱이 끼거든요.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안금 성형이죠. 예.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해야 될 정도인가요? 예, 하면 좋죠. 하면 조금 더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짓무르더라고요. 예, 눈꼬리에 눈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여기 습진 생기거든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로이드 바르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야, 이거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하기는 싫은데. 그때 이제 뭐 이제 40대부터도 이제 상관만을 하고 하시니까 네. 지금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꼭 하세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눈 처져가지고 이렇게 막 눈꼬리가 짓무르고 할 때.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찾아오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하고 이제 눈도 좀 답답하고 눈을 뜨는 것도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처지고 눈을 뜨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눈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 불편하니까 이제 오시죠. 불편하고 네. 안 예쁘니까 이제 네. 오시죠.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안검이나 이제 하안검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네. 눈 두덩이 이제 아래쪽이 좀 아래는 처지고 뭐 이제 보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기능은 예.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이 이제 늘어지고 이제 처지죠 이것도. 예. 저는 이제 그냥 삶의 과정 중에서 저는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젠가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제가 얼굴에 뭐 칼 대는 건 이제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야도 좁아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접히고 아침 일어나면 여기 뻘개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제가 한 일주일 방송 쉬면 눈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안검하수 치료, 안과에 사는 게 나은가요? 성형외과 사는 게 나은가요? 이게 눈 사이즈가 30% 이상 내려오면 예. 안과에서 보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게 보험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실비나 이런 것도 많이 잘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예. 저는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이쁘겠죠? 맞다고 생각. 저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안과하는 친구 중에는 또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예. 지방재배치 수술은 더 아픈가요? 눈밑 지방재배치가 더 아파요? 거의 근데 비슷하죠? 그렇게 통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예. 사람 생각보다 눈이 자주 비빈다고 해서 살이 늘어나 그런 거 없어요. 자주 비비는 건 습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습진 치료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안검하수 예방할 수도 있나요? 사실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서 예방하기는 예방법은 없어요. 처지면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형 수술을 환자들한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윗눈 처져갖고 시야 좁아지는 분들, 이게 처져서 너무 나이 드는 분들 두 분은 해보세요. 하면 어지간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쌍수가 보편적인 비용이 싼 건가요? 더 싼가요? 싸지가 않죠. 지금도 뭐 보통 근데 요즘 너무 이제 병원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성형 어플이라든지 뭐 아하. 카페라든지 이런데 네. 정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사실 또 가면은 비싸집니다. 결국은 그 돈 다 받아요.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광고죠. 네. 이거를 그냥 싸네 뭐 몇십만 원이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결국 낼 돈 다 내요. 그거는 맞아요. 네. 안금 내반증이라는 게 있나요? 안금 외반증이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처지면 뻘겋게 되는 거? 그 반대로 이제 들어가는 눈썹이 경우도 이제 있어요? 찔리고 이제 그런 거고 안검 하수랑은 뭐 전혀 뭐 다른 개념. 예, 그러니까 눈이 안에 말려도 눈 찌르는 거군요. 예. 양악 수술 개인 병원은 어떠냐? 비추천인가? 제가 뭐 추천하고 말고 아니라 워낙 큰 수술이라서 가끔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이제 양악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문에 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양악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나요? 개원가에서 양악 수술을? 뭐
엄청 큰 개원가에 이제 그러니까 병원들도 있고 수술방이 예. 있는 그 저기 입원실이 있는 데서 하겠네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입원실이 있고 모니터링이 좀 잘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여러분 잘 골라서 가셔야 되겠죠. 네. 속 쌍꺼풀 있던 사람이 나이 들면 쌍꺼풀이 진해지나요? 없어지나요? 뭐 통계가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나이를 들면 어쨌든 지방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생긴 사람들도 있는 거고 네. 예, 뭐 눈 힘이 좀 풀려서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눈 찌르는데 쌍꺼풀 수술 안 하고 해결할 법이 있나요? 이 눈썹 찌르는 사람들. 안검 내반증 네.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쌍꺼풀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절개가 들어가면은 그게 라인이 좀 생기기 때문에 쌍꺼풀이 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라인을 작게 잡는 건 얇게 잡아서 그렇죠. 네,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눈뜬 힘이 약하면 그거를 좀 눈의 교정을 통해서 이제 눈을 올려서 쌍꺼풀 있는 사람이 나이 들면 진해지거나 연해질 수 있나요? 처지는 거 맞으면 없어지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처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처져서 덮이는 건 없어졌다고 예, 생각하는 없이 생각할 거겠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속쌍꺼풀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윤곽 수술하면 사각턱이 없어지나요? 그럼 이제 보통 윤곽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3종이라고 하는데 뭐 네. 광대뼈, 이제 뭐 사각턱, 이제 턱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각턱 수술이죠. 사각턱 도중에 하나 들어가는군요. 예. 어느 병원이 사고 유도 사고가 많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눈매 교정 수술은 일반 쌍수와 보다 까다롭나요? 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눈매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네.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이 하는 게 눈매 교정 눈매 교정 수술인데 수술이고.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더 당겨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안윤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나요? 리베터라고 머슬. 네. 머슬을 올리는 근육. 그렇죠. 그래 네. 좀 단축시키는 거죠. 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같이 근육까지. 추가가 되냐 안 되냐 네. 눈 뜨는 근육을 더 강화시켜주냐 안 강화시켜주냐의 그거군요.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쌍수에도 잘못된 것을 풀고 싶었다. 풀 수는 없고 다시 수술한 건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냥 예를 들어 매물법을 했는데 그냥 금방 얼마 안 돼서 푸는 거는 그건 쉽죠. 그건 되는데 이제 네, 절개를 이게 했을 때. 절개가 돼 있고 막 거기에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아예 없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꺼풀 재수술하는 게 이렇게 옛날에 막 아주 두껍게 했던 거 이런 거 재수술하는 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쌍꺼풀 하셨던 분들도 나이 들면 또 네. 처지니까 아하. 또 그렇게 네. 사실 상안검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좀 비슷한 수술이라 그렇게 좀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받는 10년 지났는데 치과병원에서 펠로우 조교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양악 수술이라는 걸 하고 하는 게 저게 대수술이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닌데 마취과 전문이라든지 충분한 입원실이라든지 뭐 충분한 스태프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하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워낙 여기는 혈관들이 굵은 게 많은데 그거는 혈관들이 잘못 건드려지면 엄청난 출혈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동맥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병원을 고르는 게 좋죠. 보톡스는 어린 나이 때 맞으면 안 좋나요? 보톡스는 어린 나이 때 맞을 이유가 없죠. 주름이 안 생기는데. 미피님 같은 경우는 의대 가시는 게 나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질문 내면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빨리 답해 드릴게요. 의대 가세요. 그게 본인이 당대에 부모의 힘 없이 일어서기에 제일 좋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뭐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당대 본인 능력으로 타인의 도움이나 어떤 뭐 지원 없이 열심히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확대술은 무조건 실리콘 보형물을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뭐 일단 보형물을 얘기를 하면 보형물 다음 달에 제가 따로 모셔서 얘기 따로 자세히 듣긴 하겠지만 예. 뭐 지방 이식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가 지방을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좀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키우기 가장 적합한 방법은 보형물을 쓰는 건데
이전에는 사실 식염수 보형물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사실은 하는 병원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식염수 보형물을 넣었을 때 식염수 보형물조차도 사실 껍데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꾸 새고 터지면 없어지고 흡수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리고 실제로 뭐 촉감도 실리콘 보형물에 비해서 좋지가 않고 해서 요즘 거의 그냥 99% 가슴 성형은 실리콘 보형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껍질도 실리콘이고 안에도 실리콘이고. 예, 이제 껍질을 쉘이라고 하고 안쪽을 겔이라고 하는데 둘 다 실리콘. 아, 둘 다 실리콘. 네. 위고비 국내 도입이 승인이 안 되나요? 승인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한국에까지 안 들어올 거리 아마. 저기 원래 위고비가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워낙 비만 치료 효과가 좋아서 생산량이 전부 비만 환자들한테 가서 당뇨 환자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것도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살이 찌신 분들은 위고비 도움 발라 그러지 말고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그게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의하시죠? 살 빼는 거. 아,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비만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또 처음에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BMI 30몇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이제 식단으로 그걸 빨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저는 처음에 빼는데 다이어트약이나 이런 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기에 의존해 갖고는 저기 뭐랄까 리바운드는 저것도 있거든요. 싹센다도 리바운드 있어요. 안 쓰면 다시 먹으면 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평생 뭐 주사를 맞고 평생 약을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 빼는 거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 위고비나 뭐 싹센다나 다 도움은 되지만 스타트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에타민, 펜타민이 뭐예요, 저게? 다이어트 약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CNS 스티뮬런트거든요. 허가가 난 건 아닐 것 같은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요? 예, 근데 3개월까지만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6개월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6개월 먹으면 안 되죠. 3개월 먹고 쉬고 다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CNS 스티뮬런트를 저기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예. 그거를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약을 왜 먹지? 근데 저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나비약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다이어트 약인데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죠. 밥맛이 없는데 이제 좀 부작용으로 뭐 가슴도 뛰고 잠 못 자고 좀 예민해지고 기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확실히 삭센다나 이런 제제보다는 조금 또 빨리 빠집니다. 안 먹으니까 빠지긴 하겠죠.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뭐 이렇게 CNS에 작용하는 약을 갖고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뭐 아주 뭐 고도 비만이라서 다른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살이 좀 쪘다, 살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병원 갈 때 주치의가 중요할까요? 병원이 줄까요? 그래도 병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건 결국 수술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병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만 성형외과 수술들은 좀 아주 큰 수술이 아니면 상관없죠. 미용 수술은 사실 대학 들어온 사람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뭐 많이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저희가 뭐 뼈 수술 말고는 거의 연조적 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외과나 뭐 흉부외과나 뭐 이런 정형외과나 이런 수술보다는 좀 위험도가 낮으니까. 위험도가 낮아서 네, 예. 지방 분해 주사가 몇 킬로나 빠지나? 지방 분해 주사가 빠지나요, 저게? 저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지방을 분해시키면 그 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혈중으로 들어가요, 그냥 녹아서. 포스파틸콜린인가 하면 그런 주사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피하 지방이 녹아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운동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또 붙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 분해 주사는 맞고 난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서 녹여놓은 지방을 운동해서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 또 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흉터 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절개하는 데는 흉 남죠? 이제 보통 이제 지방흡입할 때 이제 부위마다 다르겠죠. 얼굴은 조금 더 얇은 걸로 하는데 보통 3, 4mm 정도 되는 캐뉼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게 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사실 근데 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3, 4mm가 들어가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예, 살짝 더 큰 사이즈인데 보통 아주 얇게 이렇게 남죠. 근데 그 구멍을 보통은 뭐 이제 배를 흡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언더웨어 라인 안쪽으로 가릴 수 넣는다든가 있는 자리. 수영복 입었을 때도 가려지는 자리. 예, 그 뭐 팔뚝이라고 하면 팔꿈치라든지 이렇게 좀 주름 있는데. 예, 그게 좀 마스킹 될 수 있는 부위에 하게 되죠. 저도 이제 피부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지방 흡입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복부 지방을 흡입을 했어요. 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부하고 그 저기 근육하고 바로 유착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니까 그냥 근육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약간 그 자갈박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지방도 이제 복부 지방도 이제 얕은 층이랑 깊은 층이 다 있는데 너무 많이 뽑아서 그렇게 된 거고 네.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 좀 너무 꺼지거나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뺀 자리 다시 넣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리프팅 장비들 그런 거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장비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확 좋아지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죠. 척추측만증은 뭐 이렇게 본인이 병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자세가 원인이죠. 네. 양악 수술, 치아 교정, 수술병원 모두 진료받는데 주체운행에 수술이 별거 아닌가요? 저는 뭐 전신 마취에 대해서는 별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양악 수술 오래됐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는 늘 알고 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뼈를 깎아야 되죠, 저게 다. 예, 네.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수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훨씬 작다. 그 정도 되나? 그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거는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고도비만 환자한테 위절제 수술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죠. 엄청 뭐 들어가면 다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먹지를 못하죠, 아예. 그냥 위가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엑스트시 대수술 환자에만 쓰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엑스트시가 저기 마약인데? 마약? 그걸 수술 환자한테 쓰나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마가 많이 찢어졌으면 성형외과로 바로 가는 게 좋죠.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수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게 좋죠. 근데 보통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때나 얼굴이 찢어지면 그냥 대학병원 가면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내려와서 이제 꾸며줬는데 지금 제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병원에 만약에 성형외과가 저렇게 일반 외상으로 가서 프라이머리 수술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기도 하죠. 근데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면은 그냥 해드리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별로 없는데요. 네. 한 번씩 오면 그냥 오랜만에 재미로 이렇게 꾸며드리는데 대학병원 가면 이제 응급실에 성형외과 1년차, 2년차 선생님 내려와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로 인해 생기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모든 정형외과 질환들은 다 자세에 생깁니다. 네. 너무 오래 붙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신동호 선생님은 다음 달 8월 20일쯤 제가 한번 모시고 유방 성형에 대한
이 얘기를 A부터 Z까지 탈탈 한번 털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슬라이드나 수술 사진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뵐 거니까요. 오늘은 신동훈 선생님 보내드리고 2부, 3부에서 피부과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신동 원장님 보내드렸고요. 3부 오늘은 무좀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보여줄까요? 네, 오늘은 피부에 모든 것 무좀. 지금 뭐 장마철이니까 무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하고 있죠. 외래 환자들도 보면 정말 무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전체 외래 환자의 한 10% 이상이 무좀이에요. 무좀과 발토 무좀으로 오는데 오늘은 그 무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피부의 구조를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피부의 구조는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뭐 살찌는 거니까 빼고, 진피는 특별하게 질환이 잘 안 생기니까 또 빼고, 표피에 생기는 것 중에 표피의 가장 바깥쪽이 각질이에요. 그래서 각질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곰팡이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럼 운동선수들 땀 많이 흘리고 발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기니까 아슬레트 풋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에 피부 사상균, 이게 이제 무좀균이에요. 학술용어로 여기는 이제 트리코프톤 루브룸이라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발의 가장 바깥쪽에 각질층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이렇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 보면 벽에 물이 좀 스미면 그게 곰팡이 피잖아요. 벽지에. 똑같습니다. 각질에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하고 본인의 요인 두 가지가 겹쳐지면 무좀이 성하게 되죠. 이 무좀균, 곰팡이가 사상균, 뭐 진균, 뭐 곰팡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그 피부에 곰팡이가 피는 가장 큰 요인은 습도가 높아야 돼요. 곰팡이가 습도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온,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곰팡이 피는 거, 여름에 곰팡이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생기느냐? 각질이 두터운 데 잘 생기죠. 곰팡이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먹을 게 많은 데 가서 감염을 일으키죠. 자, 우리 입술엔 각질이 없어요. 우리 입술에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절대로 무좀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도 각질이 얇아서 무좀이 안 생깁니다. 얼굴 피부에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럼 각질이 제일 두터운 데가 어디예요? 발바닥 각질이 한 4, 50층이 돼요. 제일 두텁죠. 곰팡이 입장에서 볼 때는 먹을 양식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죠. 그리고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있으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도 좀 축축하게 신발에 젖으면 아주머 곰팡이 입장에서는 세상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이 곰팡이균을 잡아먹는 세포 매개 면역,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작동을 하면 이 곰팡이가 자라 죽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서 내 몸의 CMI,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세포 매개 면역이 되게 면역력이 높으면 고온 다습해도 곰팡이균을 다 싸워서 이겨서 박멸시켜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몸의 면역이 좋으면. 그런데 내가 밤새 무리하고 너무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다른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CMI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발 관리를 잘해도 곰팡이 쓸어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 고온 다습하고 각질이 많은 요인, 그 다음에 내 몸의 면역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무좀이 아주 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곰팡이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무좀 환자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어떤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 다음에 만성적인 내부미계통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좀의 종류는 이제 임상 종류로 여러 개 나누기도 하고요, 균의 종류로 여러 개로 나누기를 하는데 치료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학술적인 흥미는 있지만 치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학술적으로 나누면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향입니다. 여기에 제일 잘 생겨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이렇게 네 번째 지간에 이런 식으로 허물이 벗겨지면서 심하게 가렵습니다.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자리에 습기 찬 상태로 있으면 이런 지간형 곰팡이 감염이 제일 잘 생기죠. 되게 가렵고 쥐어뜯으면서 2차적인 감염이 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간형이 생기면 이 피부가 찢어져요. 거기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열상처럼 찢어져요. 이 상태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찢어진 피부 상태로 뭐가 들어가냐? 세균이 들어가요.
이걸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로 세균이 들어가요. 세균이 들어가면 임파관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사타구니까지,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면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 사타구니 부위까지 임파관이 타고 들어가면서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게 이제 봉화지기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게 되게 많이 걸려요. 연세가 들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세균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 지간형이 갈라지게 되면 이쪽으로 세균 들어가면 이 무조건 일주일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 피하 지방 쪽으로 임파관을 타고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래토까지 붙거든요. 그 사타구니 회원부에. 그러면 이게 먹는 항생제나 근육주사 항생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간형의 무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무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조금이라도 갈라졌다 그러면 항생제 연고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봉화지기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심심찮게 제가 입원장 끊는 대학병원 가서 입원하셔야 됩니다고 보내는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 나와요. 여러분들 각별하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간형 무좀. 그 다음에 이제 각질이 두터워지는 곽하형, 하이퍼케라토틱 타입의 무좀이 있습니다. 잘 생기는 자리가 이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이렇게 보면 각질이 되게 두터워져서 심한 경우에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이쪽에 갈라진 쪽으로는 봉화지기염이 잘 안 생겨요. 만성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만 이렇게 과각화형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보면 발바닥의 다른 부위에도 다른 형태의 무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만 있는 경우에는 꼭 무좀이 아닌 다른 병도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아토피 앓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 월경 끝나면 생기는 그런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습진에 의해서 발이 또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다른 부위에, 발바닥의 다른 부위에 무좀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과각하형 무좀으로 봐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르는 약이 이 두꺼운 각질을 다 뚫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을 바르면 다 낫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제일 가려운 무좀입니다. 엄청 가려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모식도로 그려놨는데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요. 수포형 무좀입니다. 그럴 때 보면 다 여기 물집이에요. 가는 물집이 있고 넓게 각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는 뭐 전형적으로 무좀이라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무좀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질도 많이 일어나면서 수포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좀 그 수포가 여기 오목한 부분 있죠. 여기에 몰려 생기면 이게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한포진이 그렇게 생기고, 또 하나는 농포성 건선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좀 어려워지는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목하지 않은 뭐 발 뒤꿈치나 이런데 발바닥 딱딱한 부분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면서 각질이 벗겨지면 이거는 진단은 이제 쉽죠. 무좀 진단이 쉬워지는데, 오목한 부분에 수포가 생겨 있다.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한포진이라든지 농포성 건선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진단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요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무좀이 있는데, 이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르는 약이 있어요. 바르는 약. 요즘에는 항진균제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약만 열심히 바르면 이런 그 지간형의 경우는 서너 달, 요것만 있을 때는 서너 달만 약 발라도 낫고요. 이런 과각화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수포형도 보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 바르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발에 무좀 생겼다 그러면 한 1년 약 바른다 생각하고 계속 발라야 됩니다. 금방 좋아지거든요. 이런 수포형이라든지 지간형은 금방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이내 끊으면 재발해요. 이렇게 과각화형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 갖고 힘들기 때문에 먹는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간 기능이 이상이 없고 전신 건강 이상이 없으면 먹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치료는 어떻게든지 약을 쓰게 되면 열심히만 바르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씻고 잘 말려야 돼요.
특히 이제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들이 대충 급하니까 출근 시간이 쫓기니까 말리고 급히 나갈 때 발가락 사이에 이런 그 물기를 다 제거하지 않고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고 신발 신고 출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습도가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샤워했을 때 반드시 충분하게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고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좀이 있을 때 내가 쓰고 다른 사람이 쓰면 또 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뭐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그거보다는 출근하면 슬리퍼 신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발가락 양말 신어도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있으면 8시간, 10시간 있으면 발가락 사이에 땀 다 차죠. 물론 뭐 아닌 것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기를 나는 장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여름 여러분 무좀에 걸리지 않게끔 걸린 무좀은 빨리 약 발라서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걸리지 않게끔 발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죠. 쥐젖요? 쥐젖은 여기서 검색하면 나와요. 비욘드에서 쥐젖 검색하시면 강의한 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원인은 1번은 저게 노인성 변화에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 생기는 거고, 드물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생깁니다. 살찌면 생겨요. 비만은 뭐 만병의 원인입니다. 치료는 제거하면 됩니다. 미피님은 공부하셔야 될 나이인데 중1인데 이렇게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도 될까요? 뭐 인상서 생기는 주름은 나이 들면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빨리 해서 공부하세요. 이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할까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무좀약을 바르면 노랗게 변한다? 그런 거 없어요. 무좀약은 잘 마사지해서 바르면 스며들면 그만입니다. 노랗게 변하는 거는 글쎄 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약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무좀약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네스텐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네. 발톱 무좀에는 가장 좋은 게 주벌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톱이 각질이 두꺼워서 약이 잘 내려가지는 않아요. 투과가 안 돼요. 발톱 밑바닥에 이제 무좀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동화작에서 나온 주벌리아가 바르는 약으로는 제일 낫고요. 발톱 무좀을 약을 먹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주벌리아 같은 걸 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곰팡이 균을 잘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갈라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을 해봐야죠. 본인이 셀프로 진단하기 힘들 겁니다. 굳은 살인지 무좀인지. 본인이 뭐 진단을 할 수가 없죠. 보고 필요하면 이제 균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양말을 신고 다닌다. 굳은 살이라면 두터운 양말을 신고 편한 신을 신으면 좀 낫겠죠. 발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퇴근해서 잘 비누질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잘 씻고 잘 말리면 그 정도만 해도 무좀은 예방이 되죠. 아침에는 발 안 씻어도 되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생활의 문화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죠. 굳이 따지면 저녁 때 와서 꼭 씻고 말려야 됩니다. 보습제요? 안 쓰는데요. 저는 얼굴에 바르는 게 없습니다. 뭐 수건 같이 쓰도 옮고요. 뭐 바닥 같은 데도 옮죠. 특히 이제 뭐 집안 식구끼리 옮는 그 경우보다는 다중이용 시설인 공중목욕탕이 제일 확률이 높죠.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 뭐 점을 레이저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진피 모발은 반드시 성형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꼬매고 도려내고 꼬매야 됩니다. 그 진피 모발은 레이저로 제거하게 되면 그냥 푹 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3mm 이상의 깊숙한 진피 모발은
처음부터 이렇게 도려내고 꼬매는 수술을 하는 것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납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되게 본인 스스로가 수술 결과에 대해서 예민해요. 좀 전에 이제 신동 원장하고도 얘기해서 봐서 아시겠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본인이 약간 그 본인 스스로가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결과에서 본인이 되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하자 그러기도 하죠. 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흡입하면 독성이 또 안 좋다던데 알코올 수압에도 알코올성이 들어있고 크리오신에 알코올성이 들어있고 그거 뭐 그 정도 마셔서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일부러 흡입할 일은 없잖아요. 모든 화학 물질은 독성은 다 있죠. 뭐 비누는 독성 없나요?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크리오신에 들어있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발라갖고 동성 생긴 경우가 뭐 지난 70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으니까요. 안심하고 편하게 바르셔도 됩니다. 일부러 굳이 뭐 그 냄새 나는 걸 들이킬 필요는 없죠. 내가 바르는 도중에 냄새가 좀 코로 들어왔다 해서 그게 독성이 있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독성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만 보도가 되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먹으면 간에 독성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 정도 양을 안 먹는다는 거죠. 들어갈 일도 없고. 24시간 아니에요. 약 바르고 밤에 잘 씻고 약 바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이면 한 번 더 씻게 되니까 한 번 더 바르고 그러면 되죠. 24시간, 12시간 간격으로 2번 바르시면 됩니다. 씻는 건 상관없어요. 다 바르면 스며들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새 발톱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발톱은 죽은 발톱은 빠질 거예요. 발 뒤꿈치의 각질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냥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하고 생긴 거라든지 뭐 굳은 살이 생긴 거라든지 아토피 때문에 생긴 거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고 보습제 발라주면 돼요. 근데 무좀이면 제거하면 그 제거하느라고 막 발을 갈았어. 그럼 온 발바닥에 방바닥에 무좀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좀이면 하면 안 되죠. 약 발라야 되죠. 다른 거라면 발 관리하고 보습제 발라주면 돼요. 두피에도 무좀이 생기는 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이제 기계로 했던 바리깡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뭐 전기로 하고 소독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바리깡을 이렇게 손으로 척척척 해서 기계충이라 그래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빠지는 그런 게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뭐 무좀 원인은 똑같습니다. 곰팡이 쓰는 거예요. 크리오신하고 디페린 쓰고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BHA 살리실란 화장품 갖고 이런 거 좋아지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다. 크리오신만 발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것만 쓰고요. 좀 더 심하다 그러면 디페린까지 쓰시고요. 네. 주방에서 장화 신고 있다고요. 무좀 예방법이요. 예방법은 씻고 잘 말리는 거라니까요. 장화를 계속 신고 있다 그러면 양말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시간에 한번 갈아 신는다든지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장화를 신고 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왼쪽 팔등만 햇빛이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운 햇빛하고 상관없는 다른 병일 거예요. 동양인은 햇빛 알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햇볕에 쏘여서 생겼다 그러는데 동양인은 안 생긴다고요. 백인들만 생겨요. 백인. 스킨 타입 1, 2번. 한국 사람 중에 백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이걸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햇볕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가 가려운 병원 나오시면 보면 진단 금방 해요. 네. 발톱이 두꺼워지고 하게 되면 무좀이에요. 무좀약 바르시면 돼요. 주불야 처방마다 쓰시면 돼요. 군대 가서 워커 신고 행군하면 이제 군대 행군의 종류가 처음 사병들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연병장 행진이죠. 왜냐면 군대라는 조직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병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야외로 이제 야외 교장 훈련을 하는데 처음 나가는 야외 교장을 4km로 분장을 시켜요. 4km 행군. 4km 행군이면 보통 50분 행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8km,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 20km, 50km, 마지막에 훈련 한 12주차쯤 되면 장교 훈련할 때 100km 행군을 시키죠. 왜냐면 매일 걷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좋아지고 살 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거리 행군을 시키는데 보통 행군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50분 행군에 4km, 산악 행군 4km, 평지 행군 5km 이 정도 해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행군을 하면 목화를 벗기고 대개는 그 근처 겨울 아니면 근처 개울가에서 발을 씻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군을 시킬 수 없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 훈련장 보면 그 언저리에 한 번 정도는 발 씻고 한 20-30분 쉴 수 있는 점심 먹고 뭐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배려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건도 갖고 가니까 군장 안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피곤하니까 안 씻고 들어 누워버리고 쉬고 그러는데 행군을 할 때 장거리 행군 가면 반드시 한 번은 서너 시간에 한 번은 하다못해 그냥 워크를 벗고 바람을 통풍을 시키고 발을 잘 말리는 것만 하더라도 훨씬 무좀을 예방할 수가 있죠. 남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들이 불쌍하죠. 불쌍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가야 될 일을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이 무좀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 사병 18개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 20개월이죠.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 24개월. 어찌됐든 2년, 안팎으로 사회생활 못하는 건 2년 반 내지 3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좋은 시간, 필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2년 이상 그 사회 단절이 있는데 그 단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국가가 필요해서 강제로 동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무정 걸리는 것 정도야 뭐 약 바르면 나으니까 해결이 되지만 평생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2년 동안 단절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그 혜택을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하자라고 얘기해도 다 반대하는 걸 봐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입에 발린 소리다. 정말 고마우면 그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는 게 옳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은 당연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공짜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회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징병률이 90%예요. 징집 대상자의 10명 중에 9명을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군인에 대한 병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만 했다면 대한민국 행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지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징집률이 60%입니다. 늘 전쟁을 하고 늘 비행기가 뜨고 늘 총탄이 오르내리는 이스라엘에도 징집을 할 때 징집률이 60%입니다. 10명 중에 6명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국이지 교전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을 데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3명은 군대 가서 견디기 힘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어떤 병무 담당자도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현대 가보면 사단별로 한 개 대대 정도는 관심병사, 그것도 뭐 관심병사라면 자존심 상하니까 뭐 특별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다 입에 발린 얘기예요. 군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약한 사람 기준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강군이 되지는 않죠. 약한 약체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징집률이 90%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군사 담당, 군사 전문가란 분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징집률을 60%대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한 사람을 데려가서 제대로 된 강한 군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의사가 왜 그런 걸 알고 있냐. 의사는 공부하면 다 압니다. 의사든 아니든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이건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부르는 불이익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군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90% 징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리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군내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병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더운 여름에
경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후배 장병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 대책에 대민 봉사가 아니라 생색내기 대민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피해 장병이 나오지 않도록 공명심에 들뜬 지도자, 지휘자관들이 무리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신마취하면 악성고열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만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취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아이스버켓에다 담급니다. 그냥 아이스버켓에 담가요. 이유가 없어요. 뭐 특별히 감염이 아니고 열이 나는 겁니다. 치료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죠. 두피 모낭에 모낭충이 많이 오르는 게 어떻게 치료하나요? 모낭충이라는 것은 정상세균입니다. 뭐 개수가 많지, 숫자가 많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감으면 되죠. 뭐 하루에 2번 감으세요. 네. 예, 안심하고 쓰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냥 하고 들이쉬지만 않으면 돼요. 네. 팔, 목에 잘 발라야죠. 바르려면 다 바르십시오. 네. 그래야지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합성되려면 어느 정도 노출돼야 되죠. 이렇게 반바지 입으시고 1년에 뭐 좀 여름에 한철 좀 태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녹물이요? 녹물에 여드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피부에 마셔도 곤란하고 뭐 피부에 발라도 좋지는 않겠죠. 네. 일주일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군대 가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군대 안 가는 여성 50%, 그다음에 빠지는 남자 10%.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징집 대상 연령의 60%는 군대 가고 40%만 가요. 그러니까 그 40%한테 뭔가를 해주자 그러면 60% 입장에서는 안 해줘도 되는데 왜 해주냐 이렇게 되죠. 되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입사 시험에서 생기는 거죠. 네,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레이저 한다 그래서 피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흑인이 뭐 레이저 많이 하면 백인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 레이저를 하게 되면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 빼는 레이저 빼면 그는 완벽하게 없어지죠. 그러나 뭐 기미 없애는 레이저 흐려질 뿐입니다. 다시 재발하고요. 그 다음에 검버섯 두꺼운 거 오비모로 제거하면 뭐 그건 완벽하게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뭐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내 피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타고난 피부는 변하지 않아요.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피부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신체적 특징은 전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피부 예를 들면 뭐 심한 여드름이 나왔다. 약 먹고 약 발라야죠. 저처럼 대머리다. 약 먹어야죠. 그런 약이 있으면 약을 쓰는 거고 약이 없어서 뭐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 레이저가 됐든 칼로 하는 수술이 됐든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볕 알러지 동양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백인들만 생깁니다. 포마드 왁스 스프레이가 무좀 왜 일으켜요? 일으킬 게 없죠. 머리가 뻣뻣하고 기름 발라지는 거죠. 별 병을 일으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포마드나 왁스나 스프레이 안 쓰는 이유가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불쾌해요. 느낌이 불쾌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날머리를 하고 다니죠. 빗질 한번 하고. 제가 방송할 때 제일 힘든 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선거운동 좀 했다고 방송도 못 하고 있지만 동심이 같은 거 방송을 하면 제일 이제 힘든 게 두터운 분장과 머리 헤어스타일링이에요. 정말 무거워요, 무거워. 여기 위가 다 무거워. 화장도 무겁고, 뭐 여기 뭐 발라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링 해놓는 것도 무겁고 되게 무거워요. 방송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는 겁니다. 병을 일으키나 그런 건 없어요.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또 뭐 즐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무겁더라고요. 손등의 편편사마귀. 편편사마귀는 일단 여러분 요 유튜브에서 비욘드에서 사마귀 검색하시면
사마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하루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 30대면 뭐 편편 사마귀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60, 70대면 검버섯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콜라겐을 약하게 하고 콜라겐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얇아질 수밖에 없죠. 혈관이 늘어나고. 예. 그래서 필요할 때 짧은 시간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좋다고 오랜 기간 남용하면 이제 피부가 망가지죠. 무좀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 발톱에 멍든 거는 멍이 든 거고요. 각질이까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좀도 그 중에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글만 갖고는 환자분이 무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널을 못하는 이유가 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정치, 경제, 역사, 뭐 물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전공 분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지금 제가 피부과 얘기하듯이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선이에요. 상식은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10만이 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일주일,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씩 한 2, 3일 준비하면, 그러니까 8시간 내지 10시간 준비하면 한 3, 40분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의 자료가 만들어지죠. 그걸 하려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난 3년 유튜브 하는 사이에 얻은 게 성인병을 다 얻었어요. 비만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예. 그래서 일단 몸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체중도 거의 한 7, 8kg 뺐고요. 혈압 이제 거의 정상이 됐고, 그래서 괜찮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건강이 추스려지고, 자료 만드는 시간을 잘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DH킴님. 사람들은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는데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윤회라는 얘기도 하고 뭐 또 기독교 계통에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생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 망한 거는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생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피부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도 유전자가 똑같으면 또 도자기로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닌 거를 갈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피부가 여드름이 많이 나면 난 도자기랑 거리가 있다. 여드름 없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살아야 되겠다. 약 먹고 약 바르세요. 내가 대머리로 타고났어요. 약 드시고 약 바르세요. 뭐 아토피로 타고났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 치료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사세요. 그런 노력을 해도 잘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좋은 피부 가진 분들이 나와서 뭐 물세안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믿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세상에 제일 바보가 안 되는 일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병이 있으면 피부과에 가면 좋은 약이나 치료가 있으니까 치료받고 사는 거예요. 결절성 양진의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정신과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진이 생겼을 때는 주사를 맞든 약을 바르든 그러면 돼요. 손발톱은 뭐 그냥 깔끔하게 자르시면 되는데 발가락은 직선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양쪽으로 파고드니까. 네. 피부에 따라서 비누가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누가 주 성분이 기름 빼는 거예요. 도브가 됐든 다이알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누 쓰시면 됩니다. 제 진료하는 월금토 3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쓰세요.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은 크레오신 뭐 평생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네. 루푸스라는 거는 저는 심각한 병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루푸스 중에서 부분적인 루푸스, 이제 국소 부분에 생기는 게 있거든요. 피부에만 생기는 루푸스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시스테믹하게 SLE, 전신에 생기는 루푸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중에 광감인성이 있죠. 그건 햇볕 알레르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병 자체가 햇볕에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문항충은 항생제 먹을 일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항충에는. 문항충이 있다 그러면 잘 씻고요. 크리오신 바르고 로젝스 연고 정도 쓰시면 돼요. 예. 약 먹을 필요,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문항충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쓰신다 그러면 로젝스나 수란트라 같은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써야 돼요. 약 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수문스러워서 피부는 좋은데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게 잘 타는 피부예요. 햇빛을 보면 쉽게 타는. 그러니까 도자기는 아니에요. 흰 조선 도자기는 아니에요. 백자는 아니고요. 햇빛을 보면 잘 타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바르죠. 대머리는 막는 게 아니고 대머리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20대 중후반부터 표시가 나요. 그럼 그때부터 약 먹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상이 없는 거는 나는 없어요. 수영장 무좀 잘 걸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영장 물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수영장 바닥,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옷 갈아입는데, 그럼 온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발 디디면 무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중에 모이는 데 갔다 오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면 발은 비누질에서 잘 씻고 다시 말려야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대중목욕탕 절대 안 갑니다. 예. 제가 대중목욕탕을 가게 되면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라카를 쓰다 보면 라카에서 이상한 기생충이 옷에 붙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미라든지 사면바리 같은 것들이 거기서 붙을 수가 있죠. 앞사람이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 내 옷을 담그면. 여러분들은 그냥 옷 벗고 라카 휙 던지더라고요. 저는 라카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회용 비닐봉투에다가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가방에 넣어서 거기다 넣지, 내 옷을 그냥 라카 바닥에다 놓지는 않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무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을 잘 닦고 내 양말을 신고 나오든지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수건을 깔고 나와서 안에 타월에다가 딱 던지죠. 그래서 바닥에 노출되지 않는 게 내 발바닥을 여러 명이 맨발로 다니는데 노출시키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다 발톱은 상처받은 건 빠져요. 8월 셋째 주가 제 여름 휴가입니다. 왼쪽 손등에 500만 원 통지를 하얗게 변했는데 백반증이 아니라고요? 왼쪽 손등에 500만 원 하얗게 색깔이 변했는데 백반증 아니고 아무런 통지를 생활하다 문제 없어. 근데 갑자기 얇아져서 까지면서 아프다가 연고를 바를 때 어떻게 착색이 됐다고요? 자, 희게 된 게 백반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착시 현상으로 보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백반증 외에 손등에 그렇게 생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좀 덜 타서 하얗게 보였다가 빠지면서 상처가 났고 상처 났을 때 착색이 된 건 정상이죠. 착색은 시간 지나면 돌아와요. 비누하고 상관없어요. 발에 무좀 생긴 거하고 비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비누를 써서 깨끗이 씻으면 되고요. 바르는 무좀약 하루에 2번씩, 지간형은 6개월, 수포형은 9개월, 과각질화 같으면 1년 이상. 이렇게 약 바르면 깨끗하게 나와요. 없습니다. 저는 얼굴에 바르는 게 사실 없어요. 자외선 차단제 골프 칠 때 잠깐 바르고 그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갈 때도 있고요. 제 피부 좋은 거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제가 대머리인 이유나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나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대머리에 피부가 좋으셨어요. 염증 주사가 다 짜고 난 후에 맞아요. 짜지도 말고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최연수 여드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짜면 흉지고 염증 주사 맞으면 꺼지고 피부가 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흉터 만드는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대상포진 흉터 남은 거요.
색깔 변한 건 시간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 없어져요. 색깔이 뻘갰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2차 감염돼서 폐였다. 그 흉터는 영원히 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패이지만 않으면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그 사이에 원래 피부랑 비슷해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을 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아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뭐 어쩌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우리 생명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좀 아프고 뭐 불편하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걸리는 내 면역 상황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면역에서는 절대로 안 걸리는 병이거든요. 면역이 아주 떨어져야 걸리는 병이에요. 그럼 면역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병이 몸속에 생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것 자체에서 대상포진을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내 몸이 약해졌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천수를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면역을 잘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대상포진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대상포진 걸리면 대부분 A종 환자예요. 면역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 2명을 진단했는데 둘 다 대상포진이었었어요. 대상포진이 보통 이 한쪽만 생겨요. 척추를 중심으로 한쪽만 생겨요. 근데 그 미드라인을 넘어서서 반대쪽에도 대칭으로 생긴다? 대부분 A종 환자예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띠가 갈비뼈 1개 정도의 폭으로만 생겨요. 그게 3개 정도 생겼다? 대부분 저기에요. A종 환자들이었어요. 제가 본 A종 환자 2명을 레지던트 할 때 진단했던 2명의 환자가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순간 면역이 떨어지면 한 줄로 한쪽만 생겨요. 등뼈의 한쪽만. 등뼈의 양쪽으로 생겼다. 아니면 3층으로 생겼다. 그러면 거의 말기 암 환자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생기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대상포진 자체는 그렇게 뭐 내 생명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폐인 여드름 흉터는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바라서 폐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짜면 무조건 흉 생깁니다. 네, 색소 없어집니다. 네. 푹 파인 형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니요. 염증이 심하고 짜고 2차 감염이 생기고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키는 유전입니다. 밥을 잘 못 먹는다 해서 키가 안 크지는 않아요. 아주 뭐 영양이 결핍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밥을 하루에 3공기를 먹고 뭐 몇 칼로리 이상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입맛이 짧아서 2공기밖에 안 먹는다. 키 안 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키 크는 거 다 유전입니다. 엄마 아빠 키를 보면 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분이 되게 몸 상태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내가 그걸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안 걸리도록 하고 살아야죠. 스타틴 계열, 저게 저긴가요? 고지혈증 약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고지혈증 약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고지혈증이면 운동해서 살 빼고요. 그 다음에 처방한 내과세미 약 먹으면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피부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저게 실체가 확인된 질병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에 염증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임파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토피 갖고 많이 얘기하니까 아토피 얘기를 해볼게요. 아토피는 유전성 질환이에요. 유전성. 면역 체계에 IgE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유전 요인이 제일 강해요. 가족력이 제일 강해요. 다른 소수의 요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면역 반응이 이제 적응을 하죠. 후천 면역이 획득되면서 이런저런 어떤 면역 물질, 면역을 일으키는 항원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아토피 증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나 잠재된 그 유전자는 갖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면, 내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못 먹고 운동 안 하고 몸 상태가 나빠지고 뭐 그러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재돼 있던 잘 적응해서 눌러놨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도 보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아토피가 이제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사라져 있는, 잠재돼 있다가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토피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피부에만 영향을 주겠냐고요, 그게. 장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며, 여성들의 자궁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며, 내 심장이나 간장에는 영향을 안 주겠냐고요. 전신적으로 면역이 무너지는, 면역의 균형이 다 깨지는데, 그러면 몸속에 있는 장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냐는 거죠. 저는 장누수 현상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생기는 일종의 증상일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지, 장누수 현상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고 어제 아토피가 심해지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불운하게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팔도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원인은 교통사고죠. 머리가 깨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머리가 다치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의 어떤 큰 상위 개념의 원인으로 인해서 하위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훨씬 쉽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죠. 이거 하면 장누수 증상이 좋아지니까 아토피도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푹 자고 면역이 좋아지면 둘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마다 자기 이제 주관의 그 아주 객관화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방송 오기 전에도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입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불편하다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내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좀 쉬어라. 쉬어라, 무조건. 일을 좀 놔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건강하고 돈하고 바꾸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방송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한 50 이후에 이제 중노년으로 들어가면서 뭔가의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관절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본인의 일정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정들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개는 바쁘고 무리한 분들이 많아요. 좀 쉬는 게, 쉬라 그러면 꼭 어디에 또 멀리 놀러 가야 되는 건데, 쉬는 거는 침대에 들어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운전해서 보따리 샀을 때 멀리 가면 그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둥거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거니까 몸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튼살 못 없앱니다. 여드름 안 짜고 두면 굶게 되고, 약을 먹으라니까요. 짜지 말라고 해서 그냥 두라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약을 발라라는 거죠. 그래야 여드름이 없어져. 네, 트레논, 연질, 캅셀, 이소티논, 제로큐탄, 니메겐 다 같은 약입니다. 화학명, 그러니까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게 루아큐탄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왔던 약이에요. 다행입니다. 색소 침착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행운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약 바르면 아무 문제 없이 낫습니다. 유전입니다. 흰머리 잘 생긴 것도 가족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60 넘어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늦게 생기는 거죠. 일찍 생긴다 그래서 뭐 건강과 상관없고요. 그다음 빠지는 거랑 또 상관없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메트로미다졸 아마 드실 거예요. 고혈압이면 혈압 강화제 드실 거고, 고지혈증이면 아까 얘기했던 고지혈증 약을 쓰겠죠.
안 쓰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 약을 계속 먹는 상황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자기가 셀프 컨트롤해서 약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고혈압 약의 용량을 낮추고 고지혈증 양을 용량을 낮추고 좀 더 끊을 수 있으면 더 끊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면역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건 뭐 내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 시스템을 리셋하는 거는요, 자, 이제, DH킴님 한 얘기에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저수가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그냥 최대 다수가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말랐으니까 고대 로마 때부터 얘기해 볼게요. 고대 로마의 의사들은 노예의 직업입니다. 노예들의 직업인데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로마에서는 교육기관은 없었고요. 이제 다른 그리스나 이집트나 오래된 그 지역에서 의사가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게 국가 로마에서 시민들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나 이집트가 훨씬 더 빨리 발전돼서 문명화된 게 그쪽이 먼저 됐으니까 이오니아 지방과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이 문명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의사들이 먼저 생겼죠. 그게 현대 과학 같은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이오니아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가 권력에서 그 노예 계급이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속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라에서 돈 하나도 안 들었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이에요. 로마 시민이 되면 그 사람들 뭘 해야 돼요? 군단병으로서 45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군대에 종군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의사만 하면 의사가 되면 시민권을 그냥 줬다고요. 로마에 오면 개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의사가 늘 많죠. 물론 속주가 의사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국가 로마에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니 똑똑하고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개업을 하면 자격증 의사로서의 실력이 인정된 사람이면 시민권을 주는 게 국가 로마가 했던 일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시장에 맡겨놓은 거죠. 그 뒤에 이제 중세에 넘어오면 수도원에서 의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보험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프로이센 제국입니다. 비렐름 황제 때 비스마르크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요. 왜 했겠어요? 사회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국가의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면 국가의 자원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고쳐서 공장에서 일을 하든 농장에서 일을 하든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 건강해야 된다. 왜? 그게 재산이니까. 그게 이제 비스마르크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군국주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먼저 시행했어요. 사회계약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사회보장 정책이 아닌 거죠. 예. 국가에서 활용한 건강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게 근대 의료보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영미권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개업하고 하는데 국가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건 영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왜 국가가 그걸 관여해? 예. 좋은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 의사는 나오고 치료받는 사람은 적절하게 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도록 해라. 이게 이제 그랬었었죠. 예. 그게 원래 영국의 시스템이었고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한 미국도 보면 자유방임형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이 쭉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증 자체를 의협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협회 AMA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의협 회장이 의사 수를 정하고 의사 면허를 줘요.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앙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믿지만 미국은 개인을 믿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실이 했던 그런 폭정에 그게 싫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 건너 대서양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망명을 했던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국가를 믿겠습니까? 국가는 최소한 전쟁 나지 않게 해라. 뭐 최소한의 치안만 유지해라. 치안도 우리가 부안관끼리 할게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갈아 부숴서 사회 보장 시스템을 만든 게 오바마 의료 계획이 그거였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 치료를 못 받는다는 그 개념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191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을 끝냈고요. 그로부터 20년 뒤에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을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19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이 20년 만에 다시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을 2번을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세대예요. 어느 세대는. 그러니까 1917년, 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그때 20대였던 사람이 1939년에 40대에 다시 또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웬만히 사는 중산층의 계급이나 귀족 계급의 경우라면 친구 중에 전사자 없는 경우가 없고 가족 중에 부상자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튼 스쿨 같은 경우는 그 즈음에 졸업한 학생의 3분의 1이 전사자예요. 돌아온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2번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온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대영 제국, 영국을 지키기 위해서 팔다리를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안녕을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 주지 못하고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당시 1946년도 집권한 노동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당에서 어떻게 하냐. 의사들로 하여금 우리 의료보험 해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 각자의 능력으로 치료받아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를 설득을 하는데 영국의 의사들이 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50년대 초반까지 그 노동당 정부에서 했던 그 보건 정책이 뭐냐면 각 지역의 모든 의사단체들에 가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달라. 그러면서 그 당시 의사들한테 엄청난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병원을 거의 국유화하듯이 한 것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영국의 NHS 시스템입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헬스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국민들이 메디컬 인슈런스가 아니고 메디컬 텍스를 내요. 메디컬 텍스. 본인 소득의 15%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가산이 붙어서 18%를 메디컬 텍스를 내요. 그게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2000년대도 아니에요. 1980년대부터 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의사들이 공무원화돼요. 처음에 그게 동의했던 1950년대 의사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요. 80년대 의사 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내가 공부해서 의사 됐더니 전부 그냥 월급 공무원식이야. 그러니까 욕심만 원 제대로 배운 욕심만 원 앵글로색슨 와스퍼들 어디 가겠어요? 미국 다 가버렸어요. 영국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의사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식민지 국가에서도 영연방 국가에서 들어온 이집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의사들도 오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나마도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영국 보수당 정권이 14년 만에 정말 얼토당토하게 190석 이상 의석을 날리면서 노동당으로 바뀐 요인 중에 하나도 NHS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백인들의 잘 그리는 대장암 수술 진단받고 수술 받는데 1년 걸려요. 내년에 수술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경 40년 가까운 세월들 조금 지나해서 전국민 개보험을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민 개보험하고 의료보험 다 통합한 거예요. 역사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2,000명 정원하겠다는 조기용 장관께서 한번 이런 역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의료의 역사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개업하고 있는 의사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 때 좀 들은 얘기 있고 좀 관심 있어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의 4.5%를 내고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저수가 체계가 그 얘기입니다. 국가나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책임을 져줄 수는 없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걷어야 되고 그 많은 돈을 걷어서 국가에서 다 재분배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공무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공무원 시스템의 의사들이란 거는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출근하는 의사 공무원 봤습니까? 의사들 일요일날 하는 병원 많아요. 왜? 이윤 동기가 있거든요. 저도 개업하고 10년 동안 일요일날 일했어요. 왜? 이윤 동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벌 목적이 있으니까 일요일도 안 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환자는 누린다는 거죠. 예. 우리 공무원들 보고 조금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일요일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겠어. 토요일도 놀더만. 공공기관이 토요일 다 놀잖아요. 지금 토요일에 병원 안 하는 병원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관여를 하나, 그리고 보험 환자한테 저수가 체계를 유지를 하나, 나머지 분야에서 이윤 동기가 있고 그 이윤 동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토요일도 가면 되고 일요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막겠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기용 장관이 하고 있는 2,000명 정원이에요. 무지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재설계해서 새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 과도 기간 동안 몇 년, 10년 가까운 세월은 그럼 국가 시스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2,000명을 정원해서 1년에 뭐 5,000명의 의사를 만들면 새로 뭐 재설계해서 아주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만들어서 뭐 소아과, 내과 풍부하게 아무데나 가면 진료할 수 있게 생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1,000명, 2,000명 사는 면 단위까지도 의사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쳐요.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네.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무리한 짓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국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지시라고까지 폄하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국가의 시스템은 이미 지난 4, 50년 동안 1970년대부터니까 한 50년 이상 만들어졌던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요즘 환자를 보면 한 100에서 150명을 본다 그러면 20, 30%가 미국에서 오는 환자들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갈아엎어 갖고 모든 의료 시스템이 중단되는 이런 과격 무도한 일을 하는 일은 도대체가 행정을 배운 사람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은 국민이 불편히 느끼지 않게 차근차근 바뀌긴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편안하게 바꿔놔야죠. 행정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무리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저 같은 의사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뭐 내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늘려놔도 그때쯤 되면 그분들 의사로 할 때쯤 되면 나는 의사를 못 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10년 뒤인데 무슨 제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제가 뭐 후배들한테 인기를 얻어갖고 의협회장을 하겠습니까? 뭐 제 이해관계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놓으면 댓글이 뭐가 붙는지 아세요? 피부과에서 돈 벌어놓고 저런 얘기한다. 피부과에서 돈 번 게 죄입니까? 예?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래서 돈 번 게 죄가 되냐고요. 예. 벌어서 세금을 안 냈으면 제가 되겠지만 다 세금 내잖아요. 예. 번 돈 60% 세금 내는데 뭐 얼마나 더 받아가야 뭐 세금 얘기 하시겠어요. 도대체가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정책의 저수가로 인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 소아과 하신 선생님들이 소아 환자들을 봐서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려고 생각해야 돼요. 현재 소아과 선생님들이 줄지 않았어요. 제 얘기가 듣기 싫으시면 이국종 교수님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훌륭한 의사분이 한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이제 대령이신가 해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자 수가 100만에서 25만으로 4분의 1로 줄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4배가 늘었어요. 왜 소아과 오픈런이 생겨야 되는지는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아과 환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 수는 4배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료를 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의사를 2,000명을 뽑아가지고 더 뽑아갖고 소아과 의사를 늘리겠다? 그건 무슨 회계망측한 생각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국정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번 피부과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국정 교수님께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조규용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합니다. 환자를 걱정을 해도. 예. 조규용 장관은 본인이 국회에 썼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2,000명을 늘리자고 주장한 사람이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은 조규용 장관이 지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피해 주는 일 없어요. 한 분만 본인이 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만두시면 그 다음에 답이 풀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국회에서 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한 얘기가 아니고 저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얘기, 의료사에 대한 얘기, 그 얘기에 약간의 숫자의 오류는 있고 시간의 오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 로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이건 거의 다 사실이 거의 부합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보고도 2,000명을 덮었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피부 얘기해야 되는데 DH킴님 책임지십시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피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인간의 표현은 진화론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퇴화된 거라고 보는데 퇴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단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우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쓰면 뭐 진보, 진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화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서 그 진화의 결과로 멸종되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룡이 그렇습니다. 공룡이 따뜻한 온난한 기후에 크게 자라는 그 이파리들을 먹고 큰 공룡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용광류 같은 공광류들은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길이가 뭐 70m, 80m예요. 심지어는 공룡의 꼬리를 뜯어먹고 있어도 공룡의 머리가 그거를 인식하는데 신경 전달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초인가 3초인가 걸린대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손가락을 찔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2초,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포유류는 공룡의 꼬리만 뜯어먹고 가도 공룡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진화를 했어요. 진화한 거예요. 공룡이 사이즈가 커진 거는. 근데 6천만 년 전에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만렵에 소행성이 터졌어요.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적응력은 꽝입니다. 그래서 멸종의 길을 걸었죠. 작은 공룡들만 살아남아서 뭐 조류로 진화했다는 얘기는 있죠. 작은 것만. 진화에 뒤진 것 같은 작은 공룡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퇴화라는 것, 퇴보라는 개념하고도 이제 다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이 옷을 입고 냉난방에 거쳐야 되는데 털이 나야 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털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데 이 저작을 해야 되는 사랑니, 어금니, 넓은 어금니거든요.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현미 안 먹고 정제된 그 10분도 12분도 쌀 먹죠. 밀가루 갈아 먹죠. 국수 조리해서 먹죠. 그러니까 맨 안쪽 어금니에 있는 4개의 갈아내는 맷돌 같은 사랑니는 필요가 없어지죠. 퇴화 중이죠. 이게 진화냐? 아니죠. 단단한 걸 갈아먹지 못하니까 퇴화죠. 근데 그게 진화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새끼 발톱 보시면 단단하지가 않고 물렁물렁해서 목욕하고 나면 막 퉁퉁 불잖아요. 그 무좀 아니에요. 퇴화 과정 중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발 신고 있으니까 거기 발톱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퇴화되는 과정 중에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그냥 다듬고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무좀이라고 오는 병원이 많은데 환자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건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진화예요.
근데 진화인데 보면 보기는 안 좋고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는 방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모든 문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금니에 그친 뭐 현미 같은 것도 씹어 갖고 소화를 시키는 덜 진화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피부가 취약해진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문명의 힘으로써 어떤 옷이든 에어컨이든 에어컨디셔너든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 안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화의 결과가 반드시 생존에 유리한 건 아니다. 다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에 생존한 생물들 그것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항생제 장기 복용을 했다. 면역이 바뀌지 않아요. 항생제를 장기 복용했다 해서 내 면역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린 거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잘 생기는 거예요. 적응하면 돼요. 치료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 면역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면 되는지 그거는 약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때 자고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해서 내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시간과 나의 생활 태도, 섭생, 운동,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죠. 항생제를 장기 복용해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면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치료의 효과 없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바르도 아토피의 치료의 효과는 없습니다. 아토피가 성해서 불편할 때는 약 먹고 약 바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아토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토베리아 같은 거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는 약물 치료 외에는 답 없습니다. 네, 피부과 선생님들이 류마티스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이유가 류마티스 질환들이 대부분 피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묘한 변화들, 조그마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검사보다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더 빠른 경우도 많아요.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주사를 맞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예스터 박사님이 있다 그러면 아프면 진통제 먹자는 주의가 이제 예스터 박사님의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보고 좀 견뎌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원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통증은 좀 참고 갈 수 있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요. 왜 그래? 원인이 찾아지면 빨리 일단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치료해도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우리 예스터 박사님의 생각이,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작용이 생기죠.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이제 여기 족저가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인대가 뭐가 잘못됐다면 인대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있으면 수술적인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요. 아니면 내 발에 맞는 깔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본인이 그 걷는 습관을 바꾸시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발이라고 칠게요. 발. 여기 엄지발가락을 치면 요렇게 하고 걸어야 돼요. 우리는 발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터덕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발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땅바닥이라고 치면 요렇게 걸어야 돼요. 발에 힘을 줘서.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힘을 주면 발이 이렇게 서요. 발가락이. 요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안 아파요. 이게 이제 보통 등산할 때 그렇게 걸어요. 그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요렇게 하고 힘을 주고 그러면 이게 딱 그 발가락이 신발을 신고 있어도 흙을 움켜쥐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쫙 들어가죠, 발바닥에. 손 놓고 해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나.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발바닥 갖고도 이렇게 신발 신고 있든 맨발이든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셋째 발가락에 힘줘서 발톱으로 그냥 땅을 찍는다는 느낌까지 이렇게 발을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힘이 들죠. 그래서 인대가 튼튼해지면 족저근막염도 훨씬 덜해요. 너무 편하게 주사 맞는 거를 이렇게 해서 편하게 통증을 가리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드름 압출해도 되나요? 약 먹고 약 바르시라니까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여드름 환자 본 지가 뭐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소티논 약 먹고 크레오신 발라서 효과가 없다고요? 아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크레오신 같은 게 얼굴 기준으로 하루에 2-3번 발라서 한 달에 2병까지 써보세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한 3-4달 정도 치료해보고도 없으면 그때 가서 보고 짜든지 짜도 짜야 되겠죠.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유아에게 성인의 사마귀가 전염될 수 있냐? 가능성은 있지만 이상하게 어린애들한테는 사마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마귀가 각질이 얇으면 잘 안 생기나 봐요. 그 바이러스도 각질에 일단 기생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사마귀 생기는 건 드물어요. 좀 이제 학동기가 되면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유아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부모가 있으면 얼굴 비비거나 뭐 이렇게 굳이 내 손에 있는 사마귀를 치료하지 않고 애를 만질 이유는 없죠. 전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DH킴님 때문에 의료보험 역사만 길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지금 아프시면 향후 몇 년 동안, 수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 5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벌어지는 건 대란입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를 판단을 잘못하면 환자 한 명이 상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수천 수만 명의 환자한테 피해갈 겁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5대 메이저 병원, 서울에 있는 5대 메이저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특히 중증의 환자들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누구의 이 고집의 결과로 과연 누가 뭘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 조기용 장관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그릇된 판단, 정책적 판단 하나로 온 국민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공의하고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조기용 장관의 사표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용 장관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말을 돌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만두면 후임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보십시오. 네, 그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